많이 오르게 되면 당연히 조정을 받습니다. 유동성 부족 이거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왜 팔아요? 지금 11월 달에 조정의 근거가 아닌가 생각되고 있고, 계좌는 고점 대비해서 20-30%쭉 빠져 있다 보니까 이럴 때마다 저희가 눈이 돌아가요. 고민 많이 하고요. 작년과 다르게 1,400원도 넘어서 1,500원 이제 가나요?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외국인들 입장 쪽에서는 주식을 여기서 사게 되면 원화가 약세로 간다 그러면 손해를 봅니다. 주식을 파는 경향들이 나올 수가 있겠죠. 안녕하십니까. 신사임당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입니다. 오랜만에 한 달 넘은 것 같은데요. 시장을 한번 정리를 해보고 드디어 연말입니다. 12월 달이 시작된 연말입니다. 올해 시장 상당히 좋게 진행이 됐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마무리를 어떻게 할지, 그리고 또 내년에 대한 흐름들이 어떻게 흘러갈지,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시장 흐름을 한번 점검을 해보고 거기서 투자 포인트 요것저것 한번 찾아보도록 그렇게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시장을 보면서 11월달 저희가 한 10월달까지 해서는 기분이 상당히 좋았어요. 지금 현재 보여지는 게 월봉입니다. 코스피 월봉. 그런 쪽에서 일단 시장은 한 4월달부터 시작된 상승, 이때 트럼프의 관세 관련된 쪽의 리스크가 조금 좀 완화되기 시작하면서 한번 레벨업 1차, 그리고 잠깐 한 달 쉬고 2차, 그리고 또 한 달 쉬는 이런 과정들이 이어왔습니다.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일단 1차 쪽의 상승세는 일단 뭐 한국 증시의 레벨업, 그러니까 밸류업과 관련된 쪽에 대한 기대감들이 상당히 컸습니다. 이때 주도주를 보게 되면 다 아시는 것처럼 일단 지주사 그리고 증권주 이런 쪽들이 상당히 강하게 되면서 움직였던 측면들이 높고, 이때 같은 경우는 솔직히 삼성전자 반응 안 했습니다. 이때는 하이닉스 중심으로 반영을 했었고, 그 밖에 오히려 시장의 주변주, 특히 조선, 그리고 또 방산, 원자력, 그리고 추가적으로 전력설비 이런 쪽들이 주가 되면서 시장이 강하게 올라왔다고 하게 되면 이때의 상승은 일단 한국 증시에 대한 뭔가의 기대감, 물론 이때 글로벌 증시도 많이 올랐었죠. 그러던 쪽에서 1차 상승을 보였었고, 2차는 주도가 당연히 반도체였습니다. 우리도 메모리 반도체도 쉽게 말씀드리면 이게 그냥 메모리 쪽은 거의 AI 반도체 칩에 들어가는데 하나의 제대로 수혜를 받을까 저게? 라고 하는 쪽에서 그냥 HBM만 보던 걸 이게 확장되기 시작하면서 메모리까지도 모두 다 수혜를 받겠구나 라는 관점이 나오다 보니까 반도체주가 레벨업 되기 시작하면서 한번 쭉 올라오는 게 여기서 강한 상승세를 이끌어갔죠.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 과거에 보셨던 3,500, 3,300 여기 고점 아니에요 라고 했던 거를 아주 시원하게 돌파하면서 한 또 9월달, 10월달 여름 때 잠깐 쉬고 바로 올라오는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1차 상승, 2차 상승. 그리고 보통 보게 되면 저희가 엘리엇 파동 이론도 그렇고 또 다음으로 간다 그러면은 2차 상승에서 끝날까요? 뭔가 재미없잖아요. 밋밋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분위기가 맞아가기 시작하게 되면 3차 상승도 당연히 쭉 나오기 시작하겠죠. 그런 쪽에서 한 달만 조정받고 끝날 것이냐, 아니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약간 좀 주춤한 가운데 재차 레벨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가장 중요한 앞으로의 단서고 변화라고 봐야겠죠. 그렇게 되면은 요 정도 올라온 상승세 똑같이 보고 시작해서 다음으로 3차가 상승세가 이끌어진다. 그럼 과연 그때 주도 섹터는 뭐가 더 많이 올라갈 것이냐. 지금 올라왔던 과정들을 보게 되면 아마 1차에서 올라왔던 것과 2차에서 올라갔던 것들이 다 총출동 하면서 다 같이 올라갈 가능성이 저는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그때도 이제 수단배가 한번 쫙 돌기 시작하겠죠. 지금 왜 조선 안 가요? 방산 왜 안 가요? 반도체도 조금 가다가 이거 쉬는 건가요? 말이 많다고 하더라도 결국 3차는 아마 또 똑같이 다 같이 붐업을 일으키면서 올라올 가능성이 높은데, 그게 아마 이때의 모습들이 뭐가 될까? 일단은 유동성이라고 말겠죠. 글로벌 유동성. 다 같이 돈이 푸는 단계 쪽에서 나오는 변화가 이어지는 과정 쪽에서 봐야 될 것 같다라고 보는데, 일단 그거는 기대한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거는 그러면 지금 안 가요? 왜 지금 안 가요? 라고 하는 첫 번째 요인들을 보게 되면 몇 가지를 볼 수 있었을 때, 첫 번째는 그거 같습니다. 많이 오르게 되면 당연히 조정을 받습니다. 그게 맞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유동성 부족, 이거에 대해서 잠깐 고민을 한 것 같고, 세 번째는 한국만의 특성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외국인들이 왜 팔아요? 라고 하는 이런 쪽들, 이게 아마 지금 11월 달에 조정의 근거가 아닌가 생각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동안에 갔던 섹터 종목들은 조정이나 아니면 정체를 많이 보이다 보니까 고점 대비해서 한 15% 20% 빠진 건 일반적이죠. 그러다 보니까 조정은 고점 대비해서 약 한 10% 맞았습니다. 여기 대비해서 지금 저가 한 3,850 정도 간다 그러면은 조정은 한 10% 받았는데, 계좌는 10%만 빠지는 게 아니라 고점 대비해서
와장창 한 20-30%쭉 빠져 있다 보니까 승질이 나는 거죠. 저희가 조정을 보면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조정을 잘 견디고 그 다음 레벨업을 가는 게 제일 또 봐야 될 현실인데, 이럴 때마다 저희가 눈이 돌아가요. 고민 많이 하고요. 그런 쪽에서 일단 첫 번째로는 많이 올랐기 때문에 나온 조정. 그러면 폭이 보통 얼마가 나오냐라고 봤을 때, 시장에서 보통 고점을 찍고 강세장이라고 하더라도 마이너스 10%대 조정은 일상 다반사입니다.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정들이 오히려 다음을 위해서 물량을 좀 거치고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고점에서 약간 매물 소화하고 이런 과정들은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하게 되면 이거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고점에서 그러면 못 팔았다. 못 판 거보다 약간 좀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으니까 비중을 줄여서 한 올라가는 거 가지고 한 20-30%? 한 30% 정도 좀 줄였다가 그 다음에 줄인 비중 가지고 조정 나왔을 때 그때 또 사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보는 게 일반적이었지만, 지나고 나면 그게 보여요. 지나고 나면 아이고 그때 좀 줄일 걸. 항상 그렇죠. 근데 그런 상황 쪽에서 많이 올라간 지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느 정도 감수하는 게 맞겠다는 쪽에서 조정을 그냥 편안하게 보시는 것과, 아유 여기까지 빠졌으니까 이거 추세 전환해서 밑으로 빠지는 거 아니야? 라고 보는 거는 다른 논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런 쪽에 한쪽으로 조정이 길어지다 보게 되면, 아니면 가격 조절이 쭉 이어지다 보게 되면 또 반대 막연한 불안감, 두려움 이런 걸로 이제 어떡하지 이렇게 보시는 것보단 올랐으니 좀 밀려도 되지 뭐, 다음을 보자 이렇게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유동성 관련된 쪽들은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한때 이제 미국 중심으로 강하게 움직였던 어떤 변화가, 이게 일단 지금 가장 큰 화두가 그거죠. 금리나 해마래요. 금리 인하와 관련된 얘기들. 그래서 특히 미국 시장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노이즈를 보게 되면 자금이 약간 좀 글로벌 유동성들이 약간 좀 주춤하고 거기서 제대로 안 되게 되다 보니까 나왔던 게 이제 셧다운이죠. 셧다운까지 나오게 되면 그때 공급돼야 될 금액들, 그러니까 세금은 쭉 하고 들어오는데 재정부에서 자금을 지금 집행을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쌓였다가 이게 이제 막 셧다운이 끝나면서 이제 변화가 되기 시작하는 모습들이죠. 그렇게 되면 거기서 이제 자금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금리 인하, 제가 보기에는 금리 인하 할 것 같아요. 이 정도 흐름이라고 하게 되면 기조가, 그리고 또 금리 인하를 통해서 지금 많이 고용이 불안해질 수 있는 측면들, 물론 세부적으로 보게 되면 이게 고용이 진짜 불안한 거냐, 말은 많다고 하더라도 여기다 결부될 수 있는 소비 심리 지금 거의 50대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만큼 경기 사이클, 검색식, 타점 로직 이 세 가지를 하나로 합쳐서 평생 써먹는 투자법으로 만들었습니다. 선착순으로 모집하니 서둘러 신청해주세요. 미국 시민들이 힘들어하는 거죠. 물가가 오른 상황 쪽에서. 근데 그런 쪽에서 이 오른 물가에 대비해서, 물가가 지금 현재 관세가 본격적으로 미치지 못했다고도 분석합니다. 왜냐면 기업들이 일단 감내를 하고 있는데 더 이상 못해라고 하는 과정 쪽에서 적어도 금리를 내려주지 못하게 되면 아마 관세 여파들을 그대로 제품 가격에 올리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것도 조금 좀 골치 아파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숨통을 틔워주고 하는 것들이 살짝 필요하지 않나. 물론 또 유동성이 증가가 되게 되면 나중에 또 돌고 돌아서 물가가 인상되고 또 이런 유동성 파티의 끝물 쪽도 생각은 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내년 가서 저희가 이제 걱정은 해야 될 상황이라고 하게 되면, 일단 당장은 이런 변화, 그리고 또 QT라고 하는 양적 축소가 진행됐다가 12월 1일 드디어 이때부터 양적 축소가 끝나죠. 그리고 다음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비둘기파 인물 케빈 헤셋이라고 하시는 아주 또 트럼프 대통령과 이제 보조를 맞춰갈 이분이 이제 또 연준 위원장의 또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냥 날개가 쫙 펼치면 나는 비둘기 한 마리 이렇게 하시는 분, 이분이 나오게 되면 이제 QT를 끝나서 QE까지도 가능하게 하겠다. 양적 완화입니다. 아시죠? 돈을 또 예전에 버냉키 의장이 하셨던 것처럼 헬리콥터로 그냥 쫙 뿌려버리는 그런 돈의 확장세를 기대를 하는 측면들이기 때문에 이것까지 기대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유동성은 일단 지금은 내년은 오히려 확장세가 더 많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쪽에서 시장이 반응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그런 것까지 생각한다 그러면 지금은 위축 다시 유동성 기대감 때문에 시장은 변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외국인입니다. 한국 시장이 왜 이렇게 팔아요? 저도 조금 좀 한머니도 있다 여러 가지 분석도 되지만 그 중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환율로 본다라고 하는 측면들이 가장 근거가 높다고 하게 되면, 일단 외국인들도 많이 먹었어요. 좀 시장이 이 정도까지 올라왔다 그러면 수익 많이 났으니까, 그리고 또 자기는 유동성이 좀 부족하다 그러면 유동성을 가장 많이 풍부한 시장에서 정리하고 빠져나가서 그 다음에 우리 거 좀 보강하고 좀 한숨 돌린 다음에 여기도 유동성이 다시 넘치네 그러면 그때 다시 신흥국이나 한국을 사자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쪽에서 하나의 변수로 보게 되면 환율을 많이 얘기하는데, 지금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1,400원 작년과 다르게 1,400원도 넘어서 1,500원 이제 가나요?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외국인들 입장 쪽에서는 주식을 여기서 사게 되면 외국인들은 반대죠. 우리는 혹시나 환율이 올라서 수출 기업들은 뭐 좋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도 나올 수는 있겠지만 이런 상황 쪽에서 외국인들은 가만히 앉아서 보게 되면 오히려 한국 주식들은 원화가 약세로 간다 그러면 손해를 봅니다.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선 환율 안정까지 보고 들어오자라고 하다 보니까 먼저 주식을 파는 경향들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런 관점적으로 보게 되면 환율은 그러면 언제 안정되느냐? 날씨도 모르겠고 주식도 잘 모르겠는데 환율까지 하지만 지금 분위기로 보게 되면 일단 금리 차라고 그러죠. 한미 간의 금리 차는 지금 상황 쪽에서는 더 벌어지는 게 아니라 미국은 이제 금리를 인하할 거고 한국은 더 이상 금리를 더 못 내릴 걸로 보는 상황들입니다. 이번에 한국은행의 이창용 총재께서 얘기했던 내용들을 보게 되면 한국은 이제 물소식 역할을 우리가 충분히 했다라는 쪽에서 일단 금리는 거의 동결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오히려 가계부채나 그리고 나머지를 좀 관리하겠다, 유동성을 좀 관리하겠다는 측면 쪽에서 바뀌고 있는 모습들이죠. 그러면 통화정책 쪽이 아니라 재정정책만으로 이제 정부가 돈을 계속 또 투입하면서 이제 경기를 이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될 텐데 그렇게 되면 금리차는 이제 미국이 떨어지다 보니까 줄어듭니다. 그러면 더 이상 환율적인 측면 쪽에서도 생각보다 그렇게 부담스러운 내용들이 나올 수가 없을 것 같고요. 금리차가 벌어지면서 그것 때문에 그러면 뭐하러 한국에 있어? 그냥 미국으로 가야지 라고 하는 그런 압박들이 사라진다는 얘기죠.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내년 가게 되면 세계 채권지수 쪽에서 국내도 진입을 들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외국인들 입장으로 보게 되면 한국에 대한 비중들을 더 키울 수 있겠다는 쪽에서 거기서 자금들이 이렇게 쭉 넘어오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외화는 한국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바꿔서 이제 한국에 들어올 거 아닙니까? 자금들이. 그렇게 되면 오히려 외환 보유고가 좀 더 높아지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환율 안정선은 더 좋아질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는 거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우리나라도 한때는 저성장 국가 그러면서 성장도 없는 나라인데 돈만 풀다 보니까 이거는 좀 아니겠다라고 하면서 경제 성장률 이제 뭐 무슨 0몇 %대 얘기 나왔던 것들이 올해는 그렇다고 쳐도 내년 같은 경우는 1.8%대 성장 쪽으로 돌아갈 걸 생각합니다. 그럼 보통 일반적인 목표 성장률 2%대 정도까지 가까이 들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에서 바라보는 것은 그러면 이 정도 성장을 또 회복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저성장 물론 2% 성장이 그렇게 높은 성장은 아닙니다. 근데 인구도 줄어들고 거기다가 경쟁력이 많이 떨어질 것 같은 흐름들로 바라봤던 국가가 돌아가기 시작한다고 그나마 밑에서 돌아가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한국의 체력이 그나마 좋아진다고 볼 수 있겠죠. 이런 쪽에서 보게 되면 이것과 덧붙일 수 있는 게 그럼 수출이 잘 될 것이냐 수출 여전히 잘 되고 있습니다. 물론 편협된 쪽이긴 하지만 반도체와 그리고 또 조선 이런 쪽이긴 하지만 여전히 블라블라 그래도 이걸 필두로 해서 끌어올리기 시작하는 수출이 크게 꺾이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성장률 쪽에서도 일단 뭐 낙수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 뭐 꺾이지 않았다는 쪽으로 바라볼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내년을 바라보는 환율은 지금 1,500원대를 향해서 마구 달려가는 게 아니라 어떤 모멘텀이 나오게 되면 아마 이제 금리 인하가 가장 중요한 변화가 아닐까 싶긴 한데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환율도 어느 정도 안정권으로 1,470원, 80원 가는 게 아니라 거기서 이제 약간 1,450원, 1,400원대 초반 이런 식으로 꺾여 내려가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부터 외국인들은 시각들이 조금 더 바뀌어질 수가 있겠죠. 그런 관점들을 생각한다라고 봤을 때는 지금은 오히려 내년을 생각한다. 이런 유동성이나 그 환율이 안정된다. 그럼 외국인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을 가능성들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조정 좀 받고 이제 다시 한번 좀 시작을 해볼까 라는 내용들이 나오게 되면 그때부터는 시장의 변화가 괜찮겠죠. 그런 쪽들을 체크해보는 게 가장 중요하겠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상황 쪽에서 또 하나 변화가 나오는 게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지금 11월 달 말쯤 되면서 어떤 변화가 나왔냐면 코스닥은 이제 월봉으로 한번 볼까요? 지금 아까 보셨던 이제 코스피는 지금 흐름으로 보게 되면 여기까지 와 있는데 지금 상승률을 보게 되면 거의 70% 가까이 상승을 지수가 올해 했는데 코스닥은 요 정도 그러니까 올해 대비해서 한 30% 정도밖에 못했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시장의 돈의 흐름들이 코스피 같은 경우는 차익 욕구가 좀 커진다고 하더라도 코스닥은 잠깐만 같은 국가 아니야 저거? 코스닥이 다 끼면 쪽은 나스닥과 같은 이런 상황 쪽에서 기술 쪽 관련된 쪽들이 너무 좀 상대적으로 덜 오른 거 아니냐 라는 쪽들의 시각들이 나오다 보니까 거기서 격차가 챙겨지는 모습들 그렇게 봤었을 때 아마 이런 걸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분위기는 오히려
코스닥 쪽에 대한 관심들이 조금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코스닥을 이끄는 이제 전반적인 요인들을 보게 되면 첫 번째는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덜 올랐다. 이거 제일 상대적으로 중요한 관점이겠죠. 덜 올랐기 때문에 매수세가 상대적으로 바짝, 원래 코스닥 중소형주의 특성은 그렇지 않습니까? 예, 한때 물 들어올 때 또 강하게 올라오는 측면들이 높아요. 그럴 때 보게 되면 아마 이런 중소형주의 특성상, 그리고 또 코스피가 막 가느라고 어떤 시장의 자금들은 코스피 대형주 쪽을 너무 관심을 많이 두다 보니까 이쪽으로 어차피 대형주가 하루에도 막 하이닉스 막 10%씩 올라가고 조정받을 때 뭐 물론 7% 막 8% 조정도 받겠지만 그런 식으로 매매, 야 이거 재밌네, 빠지면 사고 올라가면 또 팔고, 이런 약간 대형주들이 거의 중소형주처럼 움직이다 보니까 아니 뭐하러 중소형주 갖고 있어? 대형주 갖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거기에 매매에 많이 집중했죠. 그런 관점 쪽에서 코스닥 종목들은 오히려, 그리고 또 중소형주들은 오히려 좀 많이 정체되고 많이 좀 지치고 그런 모습들이 올해 하반기에도 많이 보였었죠. 그런데 그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형님 가는데 동생들은 여기까지 이런 거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좀 따라가는 게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해서 나오는 거의 울분에 찬 매수자가 좀 들어오는 게 이런 특징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지금 코스닥의 흐름은 첫 번째로 코스피 대비해서 덜 올랐다. 이게 가장 핵심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자가 차오는 과정. 두 번째는 정부 정책입니다. 11월 말 때쯤 돼서 한 수요일 날쯤 돼서 시장에서 나오기 시작했었죠. 그런 관점 쪽에서 정부가 일단 코스닥도 챙긴다. 근데 항상 코스닥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일단 중소형주가 움직여야 또 개인들의 투자 심리도 좋아지다 보니까 당연히 정부가 그렇게 할 가능성이 높았다고 많이 예측을 했었습니다. 제가요. 예. 그래서 연말은 코스닥도 봐야 된다라고 얘기는 좀 했었는데 막상 나오다 보니까 아싸 신나서 이렇게 매매하는 그런 상황들이긴 한데, 중요한 거는 이게 또 정책적인 것과도 연결되는 모습들, 특히 아마 이제 IMF라고 해서 이쪽도 이제 설정이 되게 되는, 이것도 이제 아마 대형 증권사를 중심으로 아마 내년에 얘기가 많이 나올 거예요. 그렇게 됐었을 때 그러면 이제 고위험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쪽이 편입이 돼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 중소형주가 이쪽으로 많이 편입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들이고, 거기다가 정부의 성장 펀드라고 해서 한 150조 정도 운용하는 쪽들이 있는데 이것도 일정 부분 코스닥 쪽으로 들어가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 또 한때 벤처 펀드라고 그랬죠. 이거 2017년 말 2018년 때 나왔던 벤처 활성화에 따른 이제 기대감을 막 키우는 쪽에서, 그때 같은 경우도 코스피는 박스권을 그렸는데 코스닥이 더 쫙 올라갔던 그런 모습들과 지금 현재 2017, 18년도와 거의 유사하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 지수만 이때 한 30%가 올랐을 거예요. 20%인가 정도까지 올랐을 겁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코스닥 벤처 펀드 관련된 쪽들을 아마 세액 공제를 좀 개인들한테 해주는 쪽들, 그러니까 거기서 펀드 관련된 쪽들을 들어간다, 해당되는 펀드를 들어간다 그러면 세액 공제를 연간 뭐 지금 나오는 뉴스로는 3천에서 5천까지 확대한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직접적인 공제입니다. 그러니까 연말 소득 공제입니다. 그렇게 들어가게 되면 또 유인들이 상당히 높겠죠. 이런 쪽들이 어떻게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할 가능성이 높다는 쪽에서 그게 변화가 되기 시작하게 되면 내년에 이어지는 변화까지 본다라고 했었을 때, 이게 또 하나의 좀 코스닥을 이끄는, 중소형주를 이끄는 또 하나의 정책들이 되겠죠. 그러면 이런 때 다 기술 갖고 있고 실적도 나쁘지 않은데 너무 좀 소외됐다, 이런 것들은 반응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좋아하는, 그럼 이런 쪽에서는 선정할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러면 증권사 리포트나 이런 쪽에서 나오는 커버되는 종목들 보고 이런 거 괜찮겠네 하는 종목들. 그래서 이럴 때는 증권사 리포트 중소형주 쪽에서 나오는 것들이 좀 똘똘하게, 적어도 그래도 실적 안 나오는 거를 그러니까 두 개가 있을 텐데, 첫 번째는 실적, 아니면은 두 번째는 기술평가, 이런 쪽들을 많이 할 텐데, 기술평가 쪽에서라도 그래도 지금 당장 실적이 안 나와도 이 정도는 충분히 글로벌 경쟁력이 있어, 그런 것들은 제보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거를 리포트에서 이제 얼만큼 그 기술력을 수치화해서 평가해 주느냐, 그걸 보고 이들은 또 여기서 매수의 비중을 늘리는데 판단을 쓰겠죠. 이런 거 중요할 것 같고, 실적도 마찬가지로 코스닥 종목들이나 중소형주 안 가니까 저기까지 쳐졌다가, 아니 이거 지금 선행 PR로 6배밖에 안 되고 PBR은 기술주다 보니까 뭐 그렇게 크게 영향을 못 주겠죠. 한 뭐 1.5배 정도쯤 된다고 하게 되면 이 정도인데 실적 대비해서 이렇게 많이 저평가를 받네, 이런 것들도 충분히 영향을 끼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리포트 혹시 이런 거 가지고 플레이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계속 또 보시면서 정부 정책에 따라서 어떤 기관들이나 이쪽에서 어떤 쪽에 자금들이 집행이 되나, 이건 또 체크를 할 필요가 있겠죠.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는 코스닥 강세 이유입니다. 코스닥의 강세 이유는 시기적으로
저희 잘 아실 겁니다. 시기적으로 항상 요맘때쯤 강한 모습들을 보이죠. 연간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뭐 정강 휴양을 보였던 전약 후각을 보였던 간에 그래도 올해는 그 웬만해서 다 올라갔던 장세가 돼 있다 보니까 그런 시기적인 관점적으로 봤을 때 보통 중소형주는 12월부터 1월 달까지가 오히려 강한 모습들을 보입니다. 12월은 이제 월말쯤 되는데 잠깐만 대형주는 갈 만큼 갔고 좀 덜 간 거 없나? 라고 하다 보니까 그때 이거 이런 거 보이네. 근데 거기 매도수가 훅훅 들어와요. 이거 그러면 잠깐만 이 종목이 그러면 그 섹터 안에 이 종목은 A라는 종목이 뭐 바이오 섹터에서 A가 가는데 B도 만만치 않은데 B 사보고 B도 그러면 같이 쭉 매수가 들어오고 이런 특성이 시기적으로 강한 모습들이죠. 이게 언제까지 간다? 1월 효과죠. 1월 효과. 1월 효과라고 하게 되면 보통 저희가 1월 효과의 주역은 코스닥 중소형주가 많았던 기억이 첫 번째 이때 들어오는 게 CS 기억나시죠? 2016 내년이니까 2016이겠죠? IT전자 라스베가스에서 또 이게 쫙 펼쳐지는 그런 기술. 근데 가보게 되면 또 새로운 인류에 대한 기술들을 또 보여주기 시작한다. 그럴 때 아마 이번에는 또 많이 보일 게 이제 로봇. 이것도 이제 뭐 춤추는 걸 떠나서 가서 일하는 거, 춤추는 거 아마 그래서 이번에는 가사 로봇과 관련된 실생활에 얼만큼 적용되는 로봇들이 많이 보여줄 것이냐. 이게 가장 또 중요한 흐름이라고 보여질 것 같아요. 그런 쪽에서 그런 쪽들 나오는 것과 또 잘 아시는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이거 또 1월 중반쯤까지 열리죠. 그러면 여기서 또 총출동, 바이오들 총출동해서 우리 기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 요즘 바이오의 핵심은 그거지 않습니까? 빅파마와 얼만큼 손을 잘 잡느냐, 빅파마들이 얼만큼 기술을 많이 인정해 주느냐. 과거의 저희 바이오주들 흐름보다는 많이 바뀌었어요. 바이오주들이 생각보다 훨씬 더 그들이 원하는 기술을 갖고 연마를 해서 딱 갖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런 기술 필요하지 않으세요? 특히 이제 뭐 주사형 쪽에서도 이제 알테오젠이죠. SC제형이라고 그래서 정맥 주사 맞고 한 2시간, 3시간 기다리느니 딱 한번 맞고 약효가 쫙 퍼져서 딱 집에 가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기술들을 갖고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지금 한국 기업들이 그동안 몰랐던 이제 축복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좋은데? 니네 거 쓸게. 그러면 자, 우리 일단 기술 수출을 할 테니까 얼만큼 계약금 받고 그 다음에 너희들 옛날에는 뭐 이제 임상 실험 진행될 때마다 라이센싱이라고 그래서 거기를 마일스톤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렇게 약간 성과 냈으니까 그 다음 단계 넘어갔으니까 그 다음에 따라서 계약에 따라서 돈 지급하고 이런 쪽으로 갔는데 요즘은 그냥 빅파마들과 함께 계약을 할 때 기술 수출을 하는데 그냥 우리 로열티죠. 로열티의 뭐 5% 얘가 판매 금액에 만약에 어떤 기술과 그들의 약이 결합돼서 판매가 된다. 그 중에서 5%는 내 거야. 라고 하게 되면 그게 이제 영구적으로 쭉 팔릴 때마다 돈 들어오겠죠.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것들. 약간 구독료 받듯이. 이렇게 되면 이런 것들이 쌓여서 바이오 기업들이 이제 성과를 내는 회사들이 그러다 보니까 많이 올라서도 이젠 잘 안 빠져요. 2년, 3년째 올라와 있지만 버티다가 다음 레벨 이렇게 가는 과정들로 본다. 그만큼 바이오주들이 저희가 많이 성과를 냈다는 쪽으로 과거는 좀 많이 다르다는 쪽으로 보셔야겠죠. 이런 관점으로 보게 되면 이런 쪽에서 1월 효과까지 기대한다 그러면 적어도 2달은 코스닥 쪽이 조금 더 힘을 낼 가능성이 높겠다는 쪽에서 시장을 바라보는 게 좋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코스닥 쪽들 다 좋은데 뭐 사요? 라고 하게 되면 비밀이 있는 게 코스닥 쪽의 종목들은 항상 요걸 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어차피 그들은 그러면 종목들을 집행하고 움직이는 쪽들에서는 그냥 종목들을 뭐 다 저기 보자 시총이 한 2천억짜리인데 이거 좋으니까 2조까지 갈 거야 1조까지 갈 거야 2조까지 갈 거야 라고 하면서 5배 10배 이렇게 움직이는 것보다는 가장 핵심적인 거는 시총에서 비밀을 찾는 게 제일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일단 시가총액 상으로 봤을 때 알테오젠 들어가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바이오입니다. 바이오인데 이게 코스피로 이때 좀 간다고 또 하네요. 남아서 덩치를 키워서도 좋을 텐데 그래도 코스피로 이전한다 라고 하다 보니까 잘가 바이. 그러면 에코프로가 들어옵니다. 이거는 또 2차전지죠. 2차전지가 일단 자리 잡고 있고 2차전지 지금은 안 가죠. 또 변화가 나오게 되면 이것도 언제든지 그러니까 시총 규모를 보게 되면 알테오젠이 사라진 다음에 그다음에 10조대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다들 14조, 11조, 10조, 뭐 8조, 7조 이 정도다 보니까 조금만 힘내게 되면 뭐 10조대 들어가고 그래서 각축 벌이다가 내가 그러면 20조로 들어가야지 그러면 시총 10조짜리가 뭐 알테오젠을 대신해서 15조, 20조까지 들어온다 그러면 10조짜리가 시총이 15조로 간다. 주식 수익률 50%예요. 20조를 간다. 10조대짜리가 주식 수익률 20%, 100%입니다. 2배 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시총의 규모가 흐름이 어떻게 가는지 이걸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서 그게 핵심이라고 맞을 것 같고, 그 밖에 ABL 바이오, 거기다가 펩트론, 코롱티슈진, 리가캠, HLB, 삼천당 제약, 아우, 예, 케어젠, 보로노이, 이거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15개 중에서, 시총 15개 중에서 알테존까지 쳐주게 되면 16개, 절반은 바이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이오주가 안 가고는 코스닥이 못 간다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일단 바이오가 이제 시총 규모 쪽으로나 아니면 포진하는 거나 가장 많겠죠. 1번이 바이오, 두 번째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봇이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로봇은 하나가 있다고 하더라도 종목들의 파장들은 훨씬 크죠. 그러니까 약간 작은 종목들이 뛰어오르는 모습들을 보다 보니까 올해 초에는 시총이 2천억, 3천억 했던 회사들이 지금 1조대 넘어가는 회사를 수두룩합니다. 그만큼 기대감을 많이 받았다고 봐야겠죠. 근데 로봇 저거 재무구조, 야, 맨날 적자인 회사 가지고 저걸 매매를 해야 돼? 못하게 되면 하실 수 없습니다. 근데 차라리 이거는 약간 스토리, 성장 스토리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 움직이는 게 맞겠죠. 그렇게 안고 좀 스토리를 이게 조금 그려가면서 로봇이 앞으로 우리 생활에 어떤 변화가 올 것인가 그려가면서 매매를 하시기 시작하게 되면 그때는 괜찮을 겁니다만, 그게 아닌 상황 쪽에서는 매매하기도 좀 어려우실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계속 관련된 뭐 유튜브도 좀 보시고 거기서 나오는 스토리도 좀 확인하시는 게 중요하겠죠. 로봇 그런 상황들이고, 게다가 리노공업, 예, 또 보게 되면 저 밑에는 이오테크닉스 간신히 붙어있네요. 소부장도 있습니다. 반도체 소부장, 이거 무시하지 마 라는 쪽들이죠. 게다가 또 보게 되면 클래시스, 이거 파마리서치, 이미용 쪽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좀 없지만 많이 빠졌던 것 중에서 저 밑에 가게 되면 JYP 엔터, 이런 엔터 쪽도 있죠. 이런 쪽까지 보게 되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코스닥은 바이오, 그 다음에 로봇 중간에 소부장이 있고 이미용 있고, 예, 2차전지를 빠졌네요. 여기 2차전지 있고, 그러니까 바이오 1위, 2차전지 2위, 나머지 로봇 3위, 뭐 소부장, 이미용, 엔터, 이런 쪽까지 본다. 여기서 고르면 되겠죠? 쉽네요. 예. 참 쉽죠. 예. 그쪽에서 보게 되면 이게 코스닥을 이끌어가면서 적어도 한두 달은 강하다. 그러면 또 많이 올랐다가 조금 올랐다가도 좀 쉰다. 그러면 이 한쪽에서 그동안 덜 올랐던 거 2천지가 가고, 그 다음에 2천지를 갔는데 잠깐만, 반도체는 여전히 강한데 소부장들도 좀 가고, 이런 식으로 순환이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 쪽에서 종목들 움직이는 거 보시다가 이럴 때는 종목들이 움직이는데 내가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매매 붙어주고 매매하고 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상의 변화가 아닐까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게 되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일단은 시장은 이제 조정의 마무리를 어디서 마치느냐. 근데 미국 시장에서는 벌써 뛰어나갈 준비하고 있어요. 추세 저항들 다 어느 정도 좀 확인했고, 잠깐 여기서 이렇게 우리 많이 쉬었는데 라고 해서 추세 저항들 이런 것들 다 돌파를 해서 지금 변화가 들어오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벌써부터 미국은 이제 전환될 준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국내도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하게 되면 다음 레벨업 되는 준비들, 12월달 연말 장세, 내년까지 해서 변화가 되는 모습들 보시면서 다음에 준비를 또 해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번 장도 3차 랠리 이쪽도 같이 화이팅 하시길 기원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동안 잘 갔는데 왜 이렇게 안 가? 라고 하는, 제발 좀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섹터의 또 하나의 어떤 섹터의 하나, 조선업종에 대해서 한번 이것저것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주 딱 보다 보니까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실적 발표하고 기대감, 이제 미국과 관세 협상 마무리되고 거기서 뭐 나오게 되면 큰 거 나올 거야 라고 하는 기대감이 이만큼 커졌을 때가 고점이었네요. 예, 그런 상황 쪽에서 이제 그 다음에 반도체가 아니면 뭐 또 중소형주 코스닥가라고 하다 보니까 완전 소외가 돼 있는데, 이렇게 끝나서 널브러진 다음에 그때 팔걸이라고 봤던 대표적인 섹터로 그냥 남을 것이냐, 아니면 아직 백고동설이 끝나지 않았어, 여전히 가겠다라는 쪽들의 흐름들을 보여줄지 요것저것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만 보게 되면요, 현대중공업 기준으로 보게 되면 현대중공업은 그렇게 많이 안 빠졌으니까 그거를 한번 볼까요? 하나오션, 이게 많이 그런 것 같아요. 15만원까지 갔다가 지금 10만원을 달랑달랑합니다. 고점 대비해서 지금 40% 빠졌네요. 그런 관점 쪽에서 월봉으로 한번 보게 되면 월봉보다 주봉이 좀 더 낫겠네요. 이제 하나오션 출발한다, 올해 들어서면서 시작해서 그래도 지금 올해 대비해서 한 4만원대 이상에서 출발한 주가가 15만원, 432, 440 거의 4배 날 뻔했어요. 예, 그래서 갔다가 거기가 고점으로 쭉 빠지다 보니까
아이고 4배를 보던 상황이 이제 2.5배. 내가 올해 초에 사서 잘 사가지고 한 지금 한 4배, 5배 가격을 생각했다가 2.5배까지 오게 되면 왠지 손해본 것 같아요. 저희는 원본이 여기입니다. 예. 여기가 내 돈인 줄 아는데 여기까지 빠졌다고 아우 승질나 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그런데 예, 약간 예, 마음을 좀 다스리고 그게 그만큼 어떻게 보면 그렇게 갔었을 때 그렇게 강하게 움직인다 그러면 한 번씩 강하게 움직였을 때마다 이럴 때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강하게 움직일 때마다 좀 줄였다가 조금 조정받게 되면 다시 늘리고 강하게 갔다가 조정 나오게 되면 다시 늘리고 갔다가 조정 나오게 되면 이거는 지나고 나니까 이렇게 보는 건 하지만 근데 이번엔 좀 조정폭이 세요. 지금까지 움직였던 것들이 올라갔다가 줄이고 하는 이제 각도가 생각보다 가파르게 내려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조선주 갖고 있으신 분들이 요즘에 기분이 나 건드리지 마. 나 조선주 갖고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나오는 모습들이죠. 근데 거기서도 섹터를 조금 좀 구분하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쪽들. 그러면 이게 조선주가 빠지는 것보다 자금들이 나와서 물론 하나오션이 뭐가 잘못됐느냐. 그때 뭐 한 달 전과 지금 사이에 뭐가 바뀌었느냐. 바뀐 거 없습니다. 바뀐 건 주가만 바뀌었고 저희 마음만 바뀌었을 뿐이지 돌아가는 상황들은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다가 또 지금 외국인들이 팔고 있죠. 시장 전반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매도세와 거기다가 또 외국인 판 것도 그래도 관심이 약간 반도체 삼성전자 사요. 지금 SK 하이닉스 사요. 뭐 이런 쪽으로 가다 보니까 반도체로 가는 과정 쪽에서 나오는 흐름들이 이어지다 보니까 조금 더 시각들이 커졌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근데 보통 보면 지난번 한 12만 원대쯤에 좀 지지를 해줬으면 모르겠는데 조정이 본격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더 밀렸네요. 그렇게 되면 지난번 지지권 나왔던 그러니까 요 라인들 한 10만원대 초중반 정도까지는 또 보고 지지권이 마련되라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주가는 그런 상황들이고 그러면 내용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왜 그렇게 바뀌어서 분위기가 나오는지 그럼 앞으로 어떻게 갈지에 대해서 한번 보게 되면 이번에 나왔던 신한증권에서 나왔던 리포트를 보면서 그래서 잘 표현이 됐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잘했다. 지금 영업이익이 3배 이상 증급증했다. 이건 당연한 얘기죠. 실적이 수주가 벌써 2, 3년 전부터 밟기 시작한 거 정확하게는 코로나 끝나고 그 다음부터 2021년, 22년도부터 수주가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 수주가 늘어났던 부분들은 인플레이션을 반영하니까 그러니까 이거저거 다 올랐습니다. 그런 상황 쪽에서 인플레이션 비싼 수주를 받았다, 조금 올라간 수주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인플레이션 빼고 비용 빼게 되면 남는 게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적 좋아지는 시기가 좀 늦었죠. 근데 그보다 좀 더 높은 고가의 부재를 딱 수주 받고 근데 인플레이션은 좀 이제 빠지는 구조로 나오고 하다 보니까 그 차이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이 들어가네. 그게 정확하게 보게 되면 올해 2분기부터 3분기 이때부터 실적이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고 이제 살았다. 실적이 돌아서니까 이제 괜찮다라는 쪽으로 보는데 솔직히 그런 얘기 드렸었죠. 조선은 실적 잘 나온다고 그래서 이것만 보고 움직인다. 실적 좋다고 해서 주가 산다.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히려 옛날 사이클 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실적 좋을 때 팔아야 됩니다. 수주 산업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실적이 좋은데 수주까지도 계속 같이 늘어야 돼요. 이게 핵심입니다. 근데 실적이 지금 좋은데 수주가 거의 다 찼고 더 이상 나오는 게 없다. 그러면 경기는 호황이로 진행이 되다가 앞으로 부정적인 거를 미리 당겨서 움직인다. 그러면 수주가 안 나오네. 수주 산업들은 이때 실적은 좋아서 주가가 빠지는 경향들이 나오죠. 그게 가장 큰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번에는 실적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주가 앞으로 이제 기대할 게 없어서 그냥 안 나오고 그냥 절벽으로 빠지게 되면 수주 나올 거 없고 지금 2, 3년 동안 받은 수주만 갖고 앞으로 한 2, 3년 동안만 실적 좋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빠질 것이냐. 그게 이제 관건인데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쪽들이 얘기가 나오는 상황들이죠. 먼저 그걸 봤었을 때 시장에서 얘기하는 것들 일단 특수선이 얘기 나옵니다. 특수선은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대표적인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지금 미중 관계가 이제 갈등이 커지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것들 중국 쪽에서는 일단 중국 배는 이제 미국 해안으로 왔었을 때 너희들 그런 거 있죠. 이제 큰 관념은 그겁니다. 세계 해양을 지배하는 자가 바다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제패한다 라고 하는 과거 산업혁명 전 중상주의 때부터 유럽의 나라들이 그러면서 밖으로 막 뻗어나가기 시작하면서 나왔던 가장 큰 구호죠. 그런 거에 대한 아직 인식이 크게 자리 잡고 있다 보니까 중국은 열심히 해운업을 해상 쪽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해운 조선을 많이 키웠던 모습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지금 제조업 쪽은 소비 쪽으로 많이 전돼서 그냥 세워라 내려와라 그리고 뭐 컨텐츠 뭐 그런 약간 기술 이쪽을 많이 IT 쪽들 이쪽을 많이 보다가 실물 경제에 기반되는 이런 제조업들이 많이 죽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중국한테 많이 밀리겠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안 되겠다 이러다가 패권 뺏기겠네, 여러 가지 제약들이 많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중국에서 만든 배나 중국 선사나 중국의 소유권을 갖고 있는 배들이 미국으로 들어올 때 어느 날 들어올 때마다 수수료 내라, 그리고 저반할 때마다 뭐 추가적인 세금 내라라고 하다 보니까 이거 처음에는 얼마 아닌 줄 알았더니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한 만약에 배를 건조해서 5년 10년 쓰게 되면 아니 배보다 배꼽이 더 크네.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 이제 물량을 안 맡기려고 하는 가운데 요게 어떻게 되는지 보다 보니까 관망이 좀 컸어요. 야, 배를 지금 건조해, 잠깐만 기다려봐, 둘이 어떻게 싸우는지 좀 지켜보고.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발주 물량들이 많이 꺾였죠. 그러다가 이제 하반기 때부터 이렇게 살아나기 시작하는 게 지금의 구조예요. 그렇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지금 현상으로는 일단 미국이 이제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눈치 보다가 발주가 다시 커지느냐, 요게 좀 핵심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관세 전쟁도 어느 정도 좀 마무리가 됐느냐, 이것도 눈치를 보다 보니까 약간 과거보다는 좀 발주가 조금 늦었다라고 보는 게 맞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특수성 같은 경우는 일단 미국도 이제 군함 관련된 쪽들은 완전히 많이 정체가 됐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조선소가 없는 게 아닙니다. 조선소가 있긴 있어요. 근데 명맥만 유지하고 그냥 그들이 만드는 배는 해봐야 그런 것들 있죠. 약간 그 여객 크루즈보다 약간 낮은, 그러니까 요트 정도? 예, 요트나 아니면 고깃배 이런 것들을 만드는 쪽들은 있었는데 예전엔 잘 나갔었어요. 미국의 조선 쪽들도. 그래서 일본과 막 경제가 많이 했던 쪽들이 1960년대 그때부터 이제 많이 하락하기 시작했던 것 같죠. 예, 그런 쪽에서 조선업이 그래도 그러다 보니까 많이 위축된 미국의 조선업을 우리가 좀 도와줄게, 그래도 우리 동맹 아이가 이러면서 나오기 시작했던 게 제2의 성장 엔진으로 이제 잡아갈 수 있겠다 라는 쪽에서, 그렇게 되면은 가장 먼저 본 게 MRO, 그러니까 지금 정비 유지 보수 이쪽이죠. 이쪽의 사업 파트너, 그리고 이것과 함께,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전략 선단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또 중요한 모습이 뭐냐면 지금 어떤 상선으로 평상시에는 움직이는데 이게 만약에 어떤 유사시 그리고 또 전쟁이 발생했다 그러면 바로 국가에서 착출당합니다. 전략 선단, 이거 정부 거야, 이거 내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상선이지만 거기다가 약간의 기조를 통해서 그걸 가지고 군사품을 그리고 여러 가지 원조, 그리고 또 무슨 뭐 탄약, 뭐 방위 산업 관련된 쪽들을 다 다르게 바뀌는 게 전략 선단입니다. 이것도 많이 노후화됐어요, 미국에서. 그러니까 이것도 다시 재건조해야 되겠다라는 쪽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것만 해도 제일 크죠. 1번 MRO, 2번, 3번은 다 아시는 것처럼 군함, 이쪽도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 군함도 이제 어차피 아마 기본적인 배 건조와 함께 그 설계 그대로는 하고 무기들은 아마 미국에서 다 할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또 어떻게 하냐 그러고 말이 많긴 했지만 군함 쪽에 기본적인 건조들도 나올 수가 있겠죠. 군함도 지금 많이 노후화돼서 이것도 바꿔야 된다 그러면 할 수 있는 능력이 많이 제한돼 있고, 그것도 언제 미국을 부흥시켜 가지고 거기다 또 미국의 인건비나 여러 가지 보게 되면 또 많이 비쌀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를 약간 가성비나 그리고 또 효율이나 그리고 또 납기까지 생각하게 되면 한국에서 하는 게 낫겠다. 물론 일본도 있어요. 일본도 지금 다시 우리 부활하겠다. 그래서 1조가 돈 들여서 일본의 조선업을 부활시키는 이제 프로젝트가 시작됐다고 하는데, 조선업은 그렇게 프로젝트 막 시작했다 잘못돼서 꺾이면, 업황 꺾이게 되면 또 끝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걸려요. 근데 지금 딱 준비된데 어디냐? 한국이 제일 먼저 손에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그런 쪽에서 봐서 그런 것들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또 하나 더 보게 되면 1, 2, 3, 4, 4는 이제 잠수함. 이제 지금 잠수함도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전략 핵 추진 잠수함 같은 경우 이것도 아마 이제 어느 정도 협의를 보고 이게 미국에서 필요하겠다 생각하게 되면 그거에 미국에서 필요한 것도 우리한테 건조를 맡기고, 우리가 잘하는 것도, 우리가 필요한 것도 미국에서 핵 추진 연료 관련된 쪽에 융합하는 것들, 요거만 어느 정도 좀 재처리 기술만 조금 더 우리한테 열어주기 시작하게 되면, 근데 열어주지 않을 것 같아요. 거기서 한다고 그랬나? 근데 그걸 가지고 다 만든 다음에 거기서 그만 이용한다 그러면 미국도 부정적인 건 아니죠. 자기도 이용할 게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까지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이게 다 뭡니까? 수주죠. 수주의 근거라고 봐야겠죠. 그렇게 되면 실적은 좋은데 수주가 안 들어온다, 그것 때문에 주가 빠졌다, 근데 이런 것들 수주가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저 주가에는 큰 영향이 없겠구나 라는 쪽들인데, 이런 것들이 기반이 될 수 있겠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지금 LNG 운반선, 이것도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쪽도 지금 2025년 공급 과잉으로 운임이 일시적으로 급감했지만 지금 보는 운임은 다시 딱 턴하기 시작합니다. 운임 턴하는 거 이것도 나쁘지 않고, 게다가 또
LNG 수출 인프라가 확충되다 보니까 이제 트럼프는 에너지 수출국을 강화시키기 시작하고 있는 입장 쪽에서 이번에 관세 협상을 하면서 다들 일본이나 한국이나 유럽한테 뭘 요구했습니까? 예, 우리 LNG 몇만 톤씩 연간 사가라. 아니, 몇만 톤이 아니지. 그 톤이 아니죠. 예. 강한 숫자를 제시하면서 이거 사가라라고 바뀐 모습들이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게 되면은 그러면 미국은 팔기 위해서 수출 인프라 이거 늘릴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그 운반하는 LNG선은 당연히 더 발주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아마 지금 변화가 더 커질 수 있는 쪽으로 나올 수 있겠죠. LNG 운반선도 앞으로 기대가 되는 측면이다라고 하게 되면 이것도 구조적 성장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저런 단어 쓰면 안 좋은데 뭐 슈퍼 사이클, 구조적 성장 이런 것보다는 그냥 이제 위축됐다가 다시 나올 때가 됐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쪽에서 LNG선의 90%는 지금 한국이 건조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중국이 야 중국도 LNG선 해 하면서 중국으로도 발주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냥 하라고 그러세요. 싸니까 한국보다 한 20-30% 싸네. 그럼 당연히 중국 해야지 덜컥 했다가 중국에서 만들고 다 액화시켰다가 기항제 가서 기화시키려고 했더니 없어요. 예, 다 날라갔어요. 공기적으로 다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 것보다 원래 다 비싼 값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게 나왔을 때 아마 이제 LNG 쪽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높고 거기다가 또 추가적으로 나머지 암모니아 같은 경우는 이제 친환경 연료들도 앞으로 부각을 받을 수가 있겠죠. 친환경 수소 이런 쪽들도 앞으로 이쪽들도 배가 물론 이제 IMO 해사기구 쪽에서 환경 규제 강화가 약간 지금 주춤하긴 해요. 지금 트럼프 입김이 좀 세다 보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지금 그 언제까지 그 시커먼 벙커시유 디젤 이런 거 팍팍 떼가면서 쓰겠습니까? 그거는 지구에 안 좋다라고 하게 되면 바뀌겠죠. 암모니아 추진선 이런 쪽이나 액화 이산화탄소를 통해서 그걸로 뭐 추진선으로 바꾼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뭐라고 그러더라? 예. 그런 것들이 바뀌기 시작하면서 나올 때는 또 하나의 그 운반할 게 또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그것도 또 하나의 우리 특수 탱커들이죠. 이것들도 우리가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도 볼 수 있겠다라고 하면서 보는 과정이라고 봐야겠죠. 그렇게 되면은 지금 상황 그렇습니다. 요거를 요거 북한조선 쪽에서 지금 발주량과 연간 선박 발주량이 지금 보게 되면 2025년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 쪽에서 약간 그러다 보니까 물론 중국 쪽으로 많이 넘어간다는 쪽이 있지만 중국 쪽에서는 컨테이너선, 솔직히 컨테이너선이 고마지는 아니에요. 중국은 일단 들어오면 다 받습니다. 거기다 그래야 인민들을 놀리면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손이 많이 가는 수작업, 그러니까 사람들을 많이 쓰는 이런 쪽들은 계속 키울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실업률이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그걸 흡수해야겠죠. 그걸 해놓고 그 다음에 그러려고 노동집약적인 산업들이 중국 쪽에서는 계속 여전히 각광을 받는 측면들이 그런 쪽은 있습니다. 안 그러면 인민들이 불편해할 텐데요. 아니 나 돈도 못 벌고 이러면 정부에 대한 공산당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돈이 되든 안 되든 일단 다 수주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컨테이너선이 그렇게 좀 마진이 좋은 쪽은 아닌데 그것까지 다 수주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죠. 결론적으로는 지금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국이 수주 점유율은 그래도 이제 참 돌아서는 모습들이고 그래서 변화가 되는데 수주 발주량은 약간 꺾였어요. 그건 현실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이제 다시 변화가 될 수 있겠다는 쪽들인데 자세히 보게 되면 거기서 선종별 발주량을 보게 되면 아직까지 컨테이너선이 가장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노리는 거 LNG나 탱커 이런 쪽들이 오히려 앞으로는 기대가 좀 더 될 수 있겠다는 쪽에서 LNG선 비중은 계속 떨어졌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미국의 변화와 그리고 또 LNG 운반은 계속 또 과거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이런 라인으로 들어왔던 거를 관으로 쭉 파이프로 이었던 거를 이제 그거 러시아랑 관계 끊었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서 미국이 부상한 거죠. 우리 거 사가 라인이 이렇게 되면은 사가는데 배가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런 쪽에서 다시 한번 변화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예전에 2017년도 이런 때처럼 다시 한번 턴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분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또 중요한 거는 아까 보셨던 것처럼 요거 발주량이 지금 꺾이는 게 현실이에요. 현실인데 그 발주량이 예전만큼 그렇게 많이 못 나옵니다. 아까 관세도 그렇고 여러 가지 블라블라 말씀드린 것들. 근데 신조선가 지수가 의외로 그러면 발주량이 꺾이다 보면 신조선가 지수도 쫙 꺾여야 되겠죠.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걸 보게 되면 지금은 신조선가 지수가 고점에서 버티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조만간 발주가 지금은 안 나오지만 앞으로 계속 나올 것 같으니까 여기서 일단은
대기, 정책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물론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은 이러다가 급락 발주가 뭐 1, 2년 동안 안 나온다 그러면 급하게 변화가 나온다고 볼 수는 있겠는데 이거는 특수성 아닙니까? 이게 뭐냐면 2008년도 금융위기 이런 때 빼고는 그렇다 여전히 어떤 추세적인 흐름들은 그렇게 크게 흔들리지 않았어요. 고점에서 이게 여전히 클락슨 기준으로 180대 유지로 돼 있죠. 여전히 그렇게 돼서는 아직 부정적인 건 아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요 그림까지 보시게 되면 한국의 수주 점유율 이쪽으로 갔을 때 발주량은 떨어져요. 그래도 지금 우리는 오히려 저점에서 올라와 있다라는 쪽들은 한국이 그렇게 크게 소외되지 않았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상황이라고 봐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고부가가치 쪽인 특수선 그리고 LNG선 이런 쪽에서 성과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다시 백고동을 울려라 라고 갈 수 있는 충분한 요인들이 될 것 같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빠진 하나옵션도 그렇고 지금은 빠지다 보니까 일단은 뭐 저희 다 다는 아니고 예전부터 갖고 계셨으면 그냥 수익 폭이 좀 줄어드는 정도인데 그래도 불편하죠. 이거 저기까지 가서 와 많이 벌었다고 생각했는데 뭐 버는 게 좀 축소되다 보니까 기분이 나쁜 거죠. 손해 난 거보다 내가 이만큼 수익 난 거에 좀 빠지는 것도 이것도 만만치 않게 기분이 나빠요. 그래서 손해 난 거 그냥 모르겠다 그냥 일단 포기라고 해서 낙폭이 커져도 그냥 여기서 안 팔아 그러면 그만인데 수익 났다고 기분 좋게 했다가 기분 나쁘게 되면 그거 되게 안 좋은 그런 모습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나온다라고 하는데 하나옵션도 지금 중요한 지지권은 이탈했습니다. 여기 12만원대 부분에서 지지를 했었으면 좋겠는데 이탈했습니다. 그러면 아마 바닥 찾는 과정들이 좀 나오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한 10만원대 아까 말씀드렸던 지난번 저점 때 이런 쪽과 같이 이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한 10만원대 초중반 정도쯤에서는 여기서는 지난번과 거의 비슷하게 어느 정도 이런 지지권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한쪽으로 바라보면서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하나옵션이 이 정도면은 아까 현대중공업은 그나마 좀 잘 버티는 편입니다. 지금 흐름 보게 되면 그래도 중요한 지지권 쪽에서 딱딱 지지하면서 버티다 보니까 그나마 나은 모습들이죠. 그래서 아직 여기는 강한 지지권 중에 하나인데 지금 가격대가 52만원대쯤 되네요. 이 정도에서 크게 잘 안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것도 하나의 지지를 하는 쪽들이고 특히 외국인들이 그래도 그나마 덜 팔고 아직 쭉 최근에도 이때 외국인들이 많이 샀던 때입니다. 그런 다음에 변화를 보게 되면 여전히 아직 남아있을 건 있다라고 기대감은 남아있는 상황들인 것 같고 또 하나가 삼성중공업이죠. 삼성중공업은 한때 또 쫙 하고 LNG선 들어온다라고 하다가 우리 9년도 한다며 라고 했다가 요런 때가 그러니까 주가가 그런 거 있죠. 이렇게 차곡차곡 올라갔다가 팍 쓸 때 이때를 보통 보면 추세 추종 매매 그러면서 이럴 때 매매하라고 많이 꼬드겨요. 부추기고요. 추세 추종 같은 소리 하고 있네요. 가다가 올라갔을 때는 속도가 급하게 올라간다 그러면 그거는 경계해야 될 모습들이죠. 물론 몇몇 중소형주나 그렇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전을 얘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나라에서 돌파매매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건 이용을 하는 측면들이 더 많아요. 돌파매매처럼 보이고 물량 쭉 빠진다 그러면 그렇게 좋게 보던 사람들도 추종 매매가 어쨌든 돌파매매가 어쨌든 간에 빠지면 얘기 안 해요. 그거는 끝입니다. 그런데 이건 결국은 그런 거 쫓아서 그런가 보다 하고 했다가 고생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럴 때는 항상 쭉 갖고 있다가 갑자기 많이 올라간다. 이걸 좋아할 때가 아니에요. 갑자기 많이 올라간다 그러면 일단 줄여놓고 그 다음에 볼까? 줄여놓게 되면 결국은 이렇게 쭉 다시 살 기회가 나옵니다. 그럼 그때 줄인 거 이렇게 돌파하면 남들은 여기서 막 붙어서 샀던 거 지금은 오히려 쭉 밀리게 되면 그래 남들이 흥분해서 샀을 때 막 열려면서 샀을 때 추세 추종 이런 때가 기회입니다 라고 했던 그런 목에 피 때문에 샀던 사람들이 지금은 조용히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있으면 이런 때 이제 슬슬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거의 마무리가 언제쯤 될까를 이제 보는 국면들인데 약 한 24,000원대 정도쯤 들어오게 되면은 거의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쪽에서 다음 변화를 좀 기대하게 되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쪽에서 또 하나 강조드렸던 거 조선의 심장은 엔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올랐던 이제 하나옵션부터 볼까요? 이것도 잘 가다가 그때와 비슷하게 이제 쭉 하고 빠져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지금 한 12만원대 샀는데 더 빠져가지고 10만 8천원대 조금 있으면 마이너스 20% 될 것 같은데 팔아요? 라고 문의를 하시는데 그래도 그때보다는 지금이 오히려 할 일이 더 많아진 때고 거기다가 이거 한번 볼까요? 지금 실적 동향을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할 일이 더 많아지는 쪽으로 나오는데 지금 이제 중국 쪽에서 수주가 좋아졌던 부분들과 연관 실적을 볼까요?
네, 지금 작년에 2,300억 내는 회사가 올해 1조 3천억을 낼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1조 7천억, 2조대. 상승률은 증가율은 꺾인다고 하더라도 이게 절대적인 레벨업을 된 상황 쪽에서 이걸 팔아야 될 수치일까요? 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 정도는 아니라고 봐야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주가 계속 들어오게 되면 배는 들어와도 배가 들어오게 되면 가장 먼저 엔진을 많이 볼 거 아닙니까? 엔진의 비중이 차지하는 게 더 크고 그렇게 되면 또 중국이 잘 나가도 중국 쪽에서 너희 배 발주를 우리가 줄 테는데 엔진은 한국에서 만들어. 옛날엔 그랬었어요. 옛날엔 우리도 너희 수주를 너희가 하는 거 좋아. 너희한테 발주를 줄게. 하지만 엔진은 일본과 협의해서 일본의 기술을 가지고 와서 만들어라고 교양들이 있다 보니까 그때 한때 정주영 회장께서 그 큰 배로 이렇게 물길 막고 그다음에 막 했을 때도 그 초기에는 저희 많이 고생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때 조선업 쪽에서 엔진 기술 키우자 이게 가장 큰 핵심이었고 그래서 우리나라 현대 쪽에서도 기술자들 많이 일본으로 보냈다가 제 친구 아버님도 그때 케이스로 갔다가 지금 거의 일본 시민이 된 이런 케이스죠. 다 해서 일하고 나중에 보니까 거기서 오래 생활했었다 보니까 일본이 더 익숙하시대요. 그래서 일본 가셔서 지금 거기서 그냥 정착하신 분도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일단 핵심은 또 이쪽도 만만치가 않죠.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도 엔진 조선 쪽이 돌아선다라고 하게 되면 엔진 쪽들의 변화들도 같이 보시면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HD 현대 마린 엔진 같은 경우도 지금 거기까지 갔다가 또 10만 원대 이상까지 갔다가 또 여기까지 한 20% 정도 좀 빠져 있는 상황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일단 저항입니다. 이 정도 8만 원대 초중반 저항 갔다가 저항이 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모습들인데 HD 현대인데 물량이 앞으로 없겠습니까? 많으면 맞겠죠. 그리고 또 그런 쪽에서 약간 고점에서 이제 지금 한 7만 원대 중반쯤 정도에서 크게는 더 안 밀릴 것 같아요. 나온다고 하더라도 출렁했다가 바로 돌아갈 것 같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어느 정도 좀 소화하고 다음으로 나오는 변화 한번 지켜보는 게 좋겠죠. 그런 쪽에서 지금 파는 거는 실망 매물들이 안 가는데 지금 코스닥 가는데 잠깐 이걸 갖고 있을 때가 아니지. 그때 한 9만 원대 샀어도 이때부터 이제 부정적인 생각만 듭니다. 바꿔 이쪽을 바꿔 그걸로 변화시켜 이러다 보니까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런 쪽에서 그런 보신다. 그러면 지금은 정리할 기회보다도 그냥 홀딩 갖고 홀딩과 잘 끌고 나갔다가 턴에서 다시 한번 주가가 변화가 되는 그래서 중요한 저항대 돌파하면서 거래 딱 서고 저항되는 것들 보게 되면 이제 살았구나. 잠깐만 돈이 좀 어디 있더라. 조금 더 포함시켜서 다음 레벨업 될 거를 또 같이 노리는 게 좋겠죠. 이렇게 기간 조정 쪽에 들어오는데 이거를 기간 조정을 그냥 무시하고 그냥 손절하고 다른 걸로 가 그랬다가 다른 것을 막 매매하는데 오히려 이게 돌아가기 시작한다 그러면 내가 뭐 하는 거지 이렇게 돼버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좀 긴 호흡으로 바라볼 때가 아닌가 싶어서 여전히 부정적인 것보다는 잘 앞으로 좀 더 챙겨보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선업 쪽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코너에서 뵙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왜 이렇게 안 가? 라고 하는 섹터 쪽에서 대명사 원자력입니다. 원자력 쪽도 이것저것 한번 흐름을 확인해보고 정말 안 갈지 이제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아토믹 파워라고 들어올지 조금 더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누클리어죠? 아토믹은 왜 나왔을지 아무튼 가장 먼저 또 두산에너빌리티 주가입니다. 한때 또 주봉으로 볼까요? 주봉으로 보게 되면 한때 부각을 받다가 옆으로 행보했다가 두 번째 상승하고 다시 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이때는 원자력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컸었고 거기다가 이제 미국 관련된 쪽에 원자력 얘기들 특히 AI가 전력을 부족한데 부족한 전력들 뭐든지 갖다 채워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관심이 높고 글로벌 국가들도 전기료가 계속 올라가요. 안정적인 전기는 무조건 필요하다라는 관점들이 이어가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변화가 원자력도 하나의 주축이 되기 시작했고 근데 물론 그 전력이 이것저것 다 필요하다고 하다 보니까 가장 신재생 에너지도 물론 이제 미국의 대통령은 태양광 그냥 약간 반인정 그리고 또 풍력 안 돼. 돌고래를 죽이느니 뭐니 그러면서 태양광은 풍력은 무지 싫어하고 있고 그런 쪽에서 신재생은 약간 방치되는 상황 쪽에서 그래도 화석연료 쪽들은 계속 챙기는 분위기고 거기다가 원자력들도 같이 연관시키면서 이번에 부족한 전력들은 이쪽으로 쌓아가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상당히 높아지죠. 그래서 미국의 흐름과 함께 한 번 더 올라왔다가 옆으로 행보하는데 그러다가 두 번째 올라갈 때는 이때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가스 발전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에서 화석 연료 관련된 쪽들을 계속 진심으로 대하고 있는 관점 쪽에서 가스도 앞으로 쓸 일이 많겠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조금 더 화력발전 쪽이죠. 이쪽들을
키워서 그만큼 어떻게 보면 가스는 그래도 그나마 충분히 뽑아서 쓸 만큼 쓸 수 있고 수출도 할 만큼 여유가 되는데 거기서 나온 거를 활용해야겠다. 이쪽에서 가스 발전들, 특히 가스 발전 하게 되면 여기서 들어가는 가스 터빈이라고 있습니다. 보통 보면은 덩치가 아주 아파트 한 동만큼, 한 동은 이제 조금 좀 아주 큰 아파트 한 동 말고요. 한 동 크기만큼 그렇게 큰 쪽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10억, 100억 하는 게 아니거든요. 천억대, 2, 3천억대 단위까지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 크게 돌아가기 시작하면서 가스를 통해서 이걸 회전 역학을 통해서 전기를 발생하게 되는 그런 쪽들인데, 미국에서도 지을 수 있는 게 히타치부터 몇 개, GE 그래서 큰 회사 몇 개 말고는 좀 없었습니다. 근데 이쪽도 약간 쇼티지가 되다 보니까 두산에너빌리티 강점이 있네. 너희 것도 한번 우리가 시험 삼아 보니까 통과, 오케이, 주문 받았습니다. 한 2기 정도가 주문을 받았죠. 이것도 앞으로 계속 나올 수 있겠다. 한쪽에서 가스 발전, 즉 원자력 플러스 가스 발전까지도 같이 들어가는 대표적인 주기기 회사다. 한쪽에서 시장의 기대감이 높았죠. 근데 가다가 또 힘이 빠져요. 한번 가고 그냥 가는 거 약간 또 기간 조정으로 나왔으면 참 좋겠지만 지금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국인들이 매도하고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주가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또 많이 올라왔고 그러다 보니까 기간 조정 플러스 가격 조정까지 같이 이어지는 관점 쪽에서 조금 밀렸죠. 한때 주가는 자 이제 10만원 가자라고 하다가 거기서 미끄러져서 지금 현재 7만원대 중반대보다 살짝 높은 이런 수준인데 그래도 잘 버티는 편입니다. 지난번 고점대 부근에서 크게 밀리지 않고 지지권 차지하면서 일단 버텨나간다. 거래만 죽었을 뿐이죠. 거래 붙으면서 관심 많을 때는 저희가 매일 얘기가 나와요. 그러다 보다가 옆으로 횡보하거나 아니면 약간 정체돼서 좀 관심이 떨어진다 그러면은 오히려 저희는 그렇게 관심 많을 때는 그래 올라간다 그러면은 조금씩 좀 줄여주거나 아니면 물량을 살짝 줄였다가 그 다음에 횡보하거나 빠지면 살게 이걸 못합니다. 저희는 올라가게 되면 그냥 그때 계속 좋은 줄 알고 계속 붙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그다음 횡보도 좋았고 그 다음에 2차로 올라가는데 2차로 올라갈 때도 또 이야 그러면 이제 이때 6만원대 잘 사서 조만간 10만원 12만원 갈 것 같거든요. 여기 또 2배 먹어보자 라고 하다가 고개 내려오다 보니까 또 주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과거에 비해서 거래량 확 줄고 그러면 반대로 말씀드리게 되면 그러니까 여기까지 올라왔지만 파는 사람도 없고 사는 사람도 좀 적다는 얘기죠. 그런 쪽에서 주가는 조결정이 당연히 나오겠죠. 거래가 좀 빠지다 보게 되면 그런 상황 쪽에서 그러면 다시 모멘텀을 찾으면 주가가 다시 반등을 할 것인지 아예 다 됐으니까 옆으로 그냥 계속 팔아. 여기서 거래가 나왔을 때 파는 사람들이 우위가 될지 그거는 아직 모르겠지만 올해 초 대비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내가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지금 주가를 올해 초에서 내가 매매를 해서 사니까 좋다고 해서 샀어요. 그랬는데 한 3만원, 25,000원대, 3만원대 사서 이게 지금 거의 7만원대 돼 있다. 이때 만약에 좀 되는 것 같아서 한번 10억 샀다 라고 하게 되면 지금 거의 3배가 나다 보니까 30억, 30억쯤 됐겠죠? 그러다 보니까 동일 종목에서 혹시나 또 더 많이 사신 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대주주 양도세도 딱 걸릴 수 있지 않을까 싶다 보니까 잠깐만 50억 이상 넘어가면 안 된다며? 라고 해서 물량 나오는 것들 그런 것도 나오는 과정이라고는 인정을 해야겠죠. 그런 쪽에서 그런 것들 많이 올랐으니까 이래저래 이유 가지고 나오는 아이고 이렇게 되면은 우리 집 좀 바꿔볼까? 야 팔고 나중에 파 이런 것들도 나오는 관점 쪽에서 주식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나오는 현상들 그렇게 해석을 하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두산에너빌리티가 어떤 지금까지 보여줬던 모멘텀이 꺾여서 원자력 모멘텀 다 끝났으니까 됐어 이제 팔아 그렇게 나올 건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지권도 그래요. 지금 거래 줄고 거기다가 지금 중요한 지지권들 딱 맞춰놔서 잘 버틴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왔다 갔다 하면서 중요 지지권에서 버티냈다가 살짝 올라오는 과정들 이거를 부정적으로 볼 게 아니라 마지막 팔 기회라고 보는 것보다는 일단 잘 버텨내고 좀 크게 이상 없다. 더 이상 나올 물량 없네 라고 생각하게 되면 다음으로 되겠죠. 그럼 직전 고점 때 나왔던 8만원대 또 다음 갭이 나왔던 자리 9만원대 중반대 이런 식으로 레벨업을 다시 시도할 준비를 하는 과정들로 해석하는 게 더 좋겠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 이런 쪽에서 원자력들에 대한 분위기 그나마 그냥 매물 소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게다가 또 하나 이런 것도 많이 말씀드려요. 이 종목이 볼까요? 한국전력. 한국전력 주가도 생각보다 오히려 한국전력이 지금 최근에 더 올랐네요. 왜 이런 현상들이 나올까라고 봤을 때 결국에는 원자력을 통해서 원자력이 주축이 되기 시작하면서 안정적인 전력원이 되기 시작하게 되면 그러면 그만큼 이제 전력의 공급은
생각보다 그렇게 다른 국가에 비해서 그렇게 크게 부담스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원자력이 또 여기 자회사 쪽에서 한국자원공사가 있죠. 원자력까지 포함하는 한수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 이런 쪽도 이번에 그러면은 주축이 돼서 원자력 쪽을 관리를 하는데 이번에 보통 보게 되면 해외에서 대통령께서 G20 정상회담 가느라고 순방하는 국가 쪽에서 쭉 이어지면서 원자력 관련된 쪽에서 우리 해보자 MOU를 체결했습니다. MOU가 일단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들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거 확인됐죠. 그러다 보니까 똑같이 아랍에미리트, 터키, 뭐 이집트도 뭐 얘기는 있었지만은 그래도 실질적으로 성과를 냈다라고 하면 이런 정도들은 계속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런 신흥국 쪽으로 입장으로 보게 되면 지금같이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 시대에 거기다가 그들이 이제 AI까지도 느끼긴 느끼겠지만 그거보다도 그들은 이제 산업 아니면 경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안정적인 전력들을 차지한다. 원자력이 그만큼 필수적인 나라들. 특히 아랍에미리트나 중동 국가마저도 아니 그렇게 석유가 펑펑 난다는데 왜 원자력이 필요할까요? 그게 가장 핵심이겠죠. 그거는 그 화력 쪽이 주축이라고 하더라도 나중에 항구적인 그리고 또 유가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기반으로 하는 원자력 쪽은 그래도 기본으로 깔고 플러스 다음으로 가는 게 전력 기본 계획 쪽에서 가장 좋겠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나오는 게 가장 일반적인 케이스다라고 보는 게 더 맞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흐름으로 보게 되면은 지금 나오는 과정들을 이제 또 다음으로 발주가 나올 수 있을 만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나오는 기본으로 보셔야지 그걸 지금 다 이건 아닌 것 같은데라고 보기에는 많이 좀 아깝다라고 봐야 되다 보면은 그 중에 하나 또 그러면 주축이 해외로 나가거나 아니면 국내에서도 원자력 쪽에 주축이 된다는 쪽은 한국 한수원이라고 봐야겠죠. 그럼 그럴 때 또 원자력이 기반이 돼서 나올 수 있다 그러면 한국전력도 그게 더 좋은 거고 그다음 또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일단 그래도 가격을 올리는데 성공을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가게는 손대면 안 됩니다. 왜냐면 표가 갑자기 전력 요금을 10%씩 올리고 또 누진 단가제가 있다 보니까 그 누진 단가율을 더 확 올리고 그러면 불만이 많아지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기업 쪽에서 올리는데 성공했습니다. 작년 10월 달인가요? 그때 일단 올려서 대기업과 또 중소기업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 기준으로 보게 되면 10%대, 10.5%대 올렸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또 기반으로 보자 보니까 약간 9%대 가까이는 기업들 중심으로 가격을 올렸다. 한국전력에 숨통이 트이는 거죠. 안 그렇게 됐듯이 물가 상승 압력들이 다 있는데 계속 전력 단가만 낮춰놨다. 그러면 오히려 그럴 때는 폭풍이 납니다. 결국 그러면 이건 적자나고 그런 거를 다 누가 낼 겁니까? 다 후세에 넘겨야 될 세금이에요. 근데 그런 쪽에서 어차피 올려야 될 거 그래도 기업적으로 얘기해서 도와주세요. 이런 쪽으로 기업들이 했다는 것들 때문에 정상화되기 시작하고 한국전력들이 되다 보면은 이제 기업 실적은 정상화 거기다가 원자력까지 모멘텀까지 있다 보니까 이렇게 한국전력들이 꾸준하게 강세로 가는 배경들이 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월봉으로 보게 되면 더 크게 볼까요? 연봉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한때 이제 정상화되는 과정들이 됐었을 때 그러면 이 5만원대 밑으로 갔던 게 더 이상한 거고 거기서 그러고 있다가 지금 뭐 2만원대 있다가 한국전력 가지고 수익 났다는 분들 꽤 많으세요. 요즘 보시면 그걸 가지고 두 배 났다 라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2만원대 중반대에서도 올라오는 모습들 보다 보니까 그러면 일단 제 자리를 찾아했을 텐데 지난번 고가대를 여기를 넘어가느냐 요거는 이제 배당이 정상화로 돌아오게 되면 그때부터는 기대감이 커질 겁니다. 근데 지금 정부의 정책을 보게 되면 배당에 대해서 그래도 배당 분리과세와 함께 이제 공기업들이 먼저 좀 선을 보여야 되겠죠. 주주 가치의 정상화, 주주 가치의 재고에 대해서. 근데 배당 수익률이 0.4% 이러면 안 되겠죠. 근데 물론 그동안에 적자 폭이 좀 컸기 때문에 그를 정상화되는 과정 쪽에서 지금 보게 되면 연간 기준으로 한 3년 동안 적자 폭이 커졌었습니다. 요거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당장은 흑자가 난다고 해서 그쪽에 뭐 신경을 많이 쓸 건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내년까지 올해 그러니까 그러면 그동안에 적자 폭이 났던 거를 일정 부분 해소하는 게 이제 확인되고 내년 같은 경우는 이제 또 17조 뭐 한 19조 이런 식으로 10조대 이상으로 이제 수익이 나기 시작한다 그러면 그동안에 났던 것들을 커버하기 시작하고 흑자로 들어가면서 예전에 보였던 이 공기업의 특성상 끌어올려주는 그런 모습들을 배당에서 보여준다라고 하게 되면 이것도 바뀌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쪽도 일단 관심 있게 보시는 게 그렇다고 쫓아가서 사시면 항상 당합니다. 눌림목쯤 들어갔을 때 한국전력도 그런 수혜가 있구나 라는 쪽들도 관심 있게 봐야겠죠. 원자력의 한쪽도 이쪽이 된다라고 보게 되면 그거 말고 뭐 한전 KPS나 그리고 또 이것도 이제 한전 KPS는 유지 보수 쪽에 좀 가깝고 한전 기술이 또 그나마 또 변화가 될 수 있는 이거는 근데 실질적으로 수주가 나왔을 때 그때 변화가 나오겠죠. 그런 쪽들도 슬슬 변화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관심은 보는데 일단은 다른 것보다는 한국 전력 쪽에 무게를 맞추고 두시는 게 제일 좋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 쪽에서 그거 하나 보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리포트 나온 것 중에서 좀 따끈따끈한 것 중에서 지금 일단 국내 쪽에서도 전기본 11차 전기본 전력 기본 계획 쪽에서 보게 되면 설치 용량 비중과 함께 앞으로 발전량 비중을 2030년, 38년까지 보게 되면 원전이 32%, 35% 계속 관심이 높습니다. 저희가 아무리 그래도 과거 그러니까 발전 설비 용량 비중으로 보게 되면 재생에너지가 크다고 하더라도 발전 양 비중으로 보게 되면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즉 재생에너지 키우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항구적으로 지금 안정적인 전력원을 가져간다. 그러면 이렇게 의미 있는 자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조금 더 확대된 쪽으로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면서 재생에너지에 대한 키움도 있겠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지금 전력 관련된 기본 계획들은 그래도 원전이 중요하겠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단 지금 대형 원전 쪽에서는 추가로 신한울 3, 4기 건설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모습들이고 계속 운전 기존에 40년이 도달했다고 하더라도 안전선 평가 나온 다음에 10년 단위로 계속 연장한다 라고 하게 되면 추가 들어오고 여전히 계속 운전 쪽으로 가고 그러면 이쪽은 유지 보수 이쪽들은 계속 또 유지가 되고 거기다가 새로운 건설에 대한 흐름들도 나오다 보니까 이것도 여전히 또 흐름들은 또 이어갈 수가 있겠다는 쪽에서 바라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또 정책적으로 이제 흔들릴 수는 있을 것 같지만 그래도 여전히 만약에 치솟는 전기요금들을 어떻게 감당할 텐데요. 앞으로 AI 데이터 센터가 확보가 되기 시작하는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가 지어진다 그러면 전력 집중도가 상당히 높을 텐데 그러면 그만큼 집중도가 높고 Q는 그러니까 보통 그렇잖아요. 낮 시간 동안은 산업에서 전력을 많이 쓰다가 밤에는 좀 괜찮다라고 하다 보니까 그런 수급 불균형이 나왔을 때 그걸 조정해서 맞춰가면 될 수는 있습니다만 데이터 센터는 24시간 돌아갑니다. 전력 많이 쓰는 게 하나가 또 들어오고 또 그 다음에 데이터 센터 하나 이런 식으로 들어오기 시작하게 되면 그 안정적인 전력에 대한 흐름을 누가 담당을 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당연히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게 원자력이겠죠. 하지만 장기적인 흐름상에서 보다 보니까 약간 좀 차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기본 계획들은 그대로 유지가 됐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정부가 신경 쓰는 게 SMR입니다. 우리도 지금 ISMR 국산 SMR 기술 어느 정도 표준 인가 획득을 거쳐서 그 다음에 이거를 앞으로 좀 추가적으로 계획하겠다는 쪽으로 보다 보는데 좀 2030년대 초반 2035년 상용화 되게 좀 멀어요. 멀다 보긴 하지만 기본 계획들이 그렇게 간다라고 했었을 때 앞으로 그러면 앞으로 5년 뒤에 이제 5년이 아니라 10년 뒤에 이제 수주가 나올 걸 가지고 미리 반영하느냐 그거보다는 이렇게 계획들이 잡혀 있는데 생각보다 해외 쪽이나 글로벌에서 좀 빠르게 진행된다 그러면 우리도 앞당겨 줄 수가 있겠죠. 그런 관점들이 높겠다는 쪽에서 원전의 흐름들은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원전 관련된 쪽에서 또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들이 아무래도 지금 이번에 나왔던 이제 폴란드 쪽에서 나오는 또 원전 수출 프로젝트 일단 지금 폴란드 쪽에서 먼저 들어갔고 그 다음에 추가로 또 목표가 그러니까 더 늘릴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하게 되면 그쪽에서도 아마 더 연결이 될 걸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나왔던 지난번 수주권 가지고는 팀코리아로 해서 원전 전 EPC 과정에 참여한다라고 하게 되면 결국에는 뭐 중간에 그거 있죠. 웨스팅하우스가 중간에서 뭐가 들어가서 또 얼마를 뛰어간다는 등 막 여러 가지 있다고 하더라도 제로보단 계약 취소한 거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거보다는 그래도 죽으래도 더러워서 이거 먹고 떨어져라 라고 하고 우리도 그냥 이어갈게 하는 게 낫겠죠. 그래서 거기서 가서 이걸 가지고 또 레퍼런스를 쌓는다라고 하게 되면 또 하나 동유럽 쪽에서도 잠깐 니네들은 원전 없지 우리는 원전 갖고 전력은 빵빵하다 이렇게 나오게 되면 동유럽 쪽들 자극을 나올 수 있겠죠. 근데 동유럽 쪽은 아무래도 EU 국가 쪽들이다 보니까 프랑스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프랑스는 원전에 또 좀 원전 국가라고 또 자기네 원전 기술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다 보니까 하긴 하는데 압박이 된다고 하더라도 EU라는 이유로 같은 이유라는 이유로 비싸게 강매하는 게 눈에 뻔히 보이는데 그걸 가지고 써야 되느냐 짜증나겠죠. 그리고 또 납기도 그렇고 또 지금 이러다가 잠깐만 바게트 하나 먹고 시작할게 잠깐만 티타임 갖고 시작할게 그리고 오늘 일찍 퇴근할게 납기 잘 못 맞춥니다. 이런 쪽들 비싸기만 하고 그러다 보면 거기서 동유럽들은 그렇다고 해서 분명히 이제 국가 차관 형식으로까지 해서 프랑스와 이렇게 계약을 맺어서 자금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그거 다 돈이에요. 다 부담이다 보니까 차라리 속도와 그리고 또 안전성도 지금 한국에서도 충분히 원자력 잘 하고 있는 나라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고민이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추가로
제가 보기에는 점진적으로 더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쪽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폴란드 외에 나오는 사업부들도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 거기다가 사우디 원전 수출도 좀 진행이 되는 모습들이 일단 지금 지난번에 나와서 에너지 원전 협력 설비 2025년까지 해서 또 추가적인 이제 원자력 에너지화 관련된 쪽에서 미국과 이제 협의도 마친 상황 쪽에서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가능성이 있는데 이쪽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또 경쟁이 붙겠죠. 그러면 이런 나라들도 경쟁이 붙는다라고 하게 되면 이것도 돈 된다 보니까 다 같이 붙겠죠. 지금 딱 보면 판도가 한국, 중국, 러시아 이렇게 들어가서 요약이 가능한데, 지금 일단은 최근에 친밀도로 보게 되면 사우디가 중국하고 한때는 이제 미국하고 조금 바이든 대통령 때죠. 그때는 좀 벌어졌는데 지금 트럼프 때는 다시 손을 잡는 과정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중국하고 러시아 쪽보다는 한국 쪽과 왜냐면 미국과 영향력이 있는 쪽이다 보니까 미국의 영향력이 있고, 그러면 중간에 또 웨스팅하우스가 딱 연결시키고 그리고 또 들어오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결국에는 한국에 대한 기대감이 더 높아질 수가 있겠죠. 이게 중동 국가도 그렇고 동유럽 국가도 그렇고 진행되는 과정들을 보게 되면 요게 다 연결된 고리가 있겠다라는 쪽에서 이것도 눈여겨봐야 될 상황이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중간에 웨스팅하우스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독이 될 때도 있겠지만 이럴 때는 또 득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 과정 쪽에서 일단 기대를 한번 해보겠다라는 쪽들이고, 거기다가 마지막으로 또 하나 보게 되면은 요겁니다. 트럼프 대통령 원래는 이게 뭐 저희가 모르던 내용들은 아니에요. 지금 이게 AI 데이터 센터가 확산되면서 전력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 원래 2030년까지 해서 대형 원전 2030년까지 10기 착공이 목표였습니다. 근데 이런저런 이유 가지고 10기면 돈이 얼마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는 들어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추가적으로 약간 조금 더 압축된 모습으로 또 117조 원 투입해서 또 대형 원자력 발전 산업에 나선다라고 하는, 그래서 요게 AP1000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웨스팅하우스, 모기업 브룩필드 자산운용, 카메코. 원래 웨스팅하우스의 지금 실질적인 주인은 사모펀드입니다. 사모펀드인데 거기다가 이게 또 얼만큼 이제 자기 기업의 가치를 인수를 했다 보니까 가치를 키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막 이걸 앞세워서 자꾸 돈 벌 만한 거. 어차피 건설 시공할 능력은 전혀 없어요. 설계 그리고 또 IP 쪽에 강자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 계속 쥐어들면서 우리 가치에 대해서 부각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조만간 이렇게 해놓고 기업 가치 막 땡겨놓고 또 매각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또 그 다음 사람은 비싸게 사서 또 비싼 가치로 팔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과정들이 항상 M&A 시장에 나오겠죠. 그런 쪽에서 카메코 들어와 있고 이런 쪽에서 대대적으로 추진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일단 이것도 미국의 방향성은 또는 여전히 이상이 없구나 하는 쪽이고, 이게 말씀드렸듯이 대형 원자력입니다. 플러스 알파 또 SMR 쪽도 계속 시도를 하고 있다 보니까 여기서 추가적으로 또 얘기가 나오게 되면 여전히 이상이 없구나. 근데 미국에서는 지금 보게 되면 뉴스케일 파워 그리고 또 오클로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도 지금 분위기는 일단 이 여름 때까지는 좋았지만 가을 들어서면서 잠깐만 저 회사들 그렇다고 매출이 있니? 매출 없어. 계속 적자야. 근데 너무한 거 아니야? 주가 이렇게 많이 오른 거 아니라고 하다 보니까 차익 매물 나오는 것 때문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수주는 받았어요. 수주는 받고 업무 협약이나 이런 것들은 다 해결했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장기다 보니까 당장의 매출이 없어서 이렇게 날린 거죠. 근데 그게 조금 더 가시화되기 시작하고 변화가 되기 시작한다 그러면 아마 미국발 원자력의 모멘텀이 꺾였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이게 구체화되는 과정들을 봐야 되겠죠. 그것만 확인된다 그러면 큰 이상은 없다. 이런 쪽으로 보시면서 흐름들을 맞춰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 보고 또 그것도 있죠. 종목 중에서 좀 작은 것들 BHI 보조기기 쪽과 또 추가적인 LNG 복합화력 발전에 들어가는 HRSG 베일로스 보일러 이쪽에서도 전 세계 1위 쪽인 업체들 같은 경우도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변동폭은 컸지만 수주장은 계속 올라가 있어요. 시장에서 인기가 없다 보니까 처진 것 뿐이지, 지금 이럴 때 가격 메리트 충분히 여기까지 들어오면서 나왔네라고 보는 자리다 보니까 이럴 땐 들어가는 게 맞는데, 주가 빠지게 되면 저희는 일단 관심이 없습니다. 아이고 죽겠네 이것만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다가 조금 다시 반등이 나오는 모습들 기대를 해보면서 원자력도 끝나지 않았다 쪽에서 지금은 그냥 많이 올라서 좀 소화하는 기간 쪽으로 보고 다시 한번 힘내는 모습들이 나오기를 기원하면서 화이팅! 썼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마치고 다음 코너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코너는 또 왜 이렇게 안 가요? 2차전지. 또 2차전지 하면 또 울컥하는 이 섹터에 대해서 한번 바닥은 찍었는지, 그리고 또 앞으로
올해 말 그리고 또 내년까지 어떤 변화가 나올지 또 이모저모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에코 프로 이 종목을 중심으로 보게 되면 과거 흐름들 한번 볼까요? 월봉입니다. 이거 또 이제 증자하고 뭐 이것들 다 있다 보니까 다 빼고 나게 되면 한때 30만 원 기준으로 그러네요. 2년 전 7월 달에 그리고 지금 2년 하고도 5개월, 6개월이 끝나고 있는데 왜 주가는 이러고 있을까요? 라고 하니까 보게 되면 그때가 그랬죠. 그때가 거의 열광에 빠졌었고 그 열광에 빠진 뒤에 광기 뒤에 나오는 하나의 또 차분한 현상. 근데 이번에 보니까 그래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그러면서 변화가 나오다 보니까 일단 바닥은 찍었습니다. 바닥은 찍었다고 하더라도 월봉상의 흐름으로 보게 되면 기술적인 것만 본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이제 다음 저항대가 지금 가장 그러니까 역순으로 봐야죠. 빠졌었을 때 역순으로 본다고 하게 되면 지금 일단 10만 원대 여기가 이제 10만 원대 자리고 그 다음이 12만 원대 여기가 가장 중요한 매물대가 많은 자리입니다. 그 정도쯤에서 10만 원대, 12만 원대를 얼만큼 잘 안착하고 에코프로 기준으로 보게 되면 다음으로 들어가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12만 원만 가도 지금에서 50% 나는 건데 근데 그렇게 간다고 하더라도 12만 원 간다? 나는 저기 그때 기준으로 그때는 가격이 바뀌어 있습니다 지금. 근데 그때 기준으로 만약에 내 단가가 20만 원이 있는데 12만 원 간다고 내가 무슨 뭐가 도움이 되겠느냐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주가는 그렇잖아요. 그럼 저희 마음대로 그냥 쫙쫙 달리는 거 없습니다. 또 확인하고 다음으로 가는 모습들이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봤을 때 그래도 그나마 에코프로 일단 지금 시가총액 코스닥 쪽으로 보게 되면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제 코스닥을 본다라고 했을 때 시가총액 기준으로 보게 되면 에코프로 BM이 있고 에코프로가 있다 보니까 요게 그래도 안쪽에 있다 보니까 코스닥 강세로 가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그래도 부각을 받을 만한 종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대감은 커질 수 있다. 근데 보니까 에코프로 BM은 또 코스피로 이전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러면 에코프로가 가장 코스닥스러운 코스닥에 맞는 종목으로 남는 게 아니냐. 그러면 결국에는 알테오젠 가고 에코프로비엠 가고 그러면 에코프로만 남아서 시총 1위 쪽에서 모습들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그 밑에 있는 바이오들이 내가 왕이 될 쌍아이가 이러면서 그것도 머리가 엇갈렸죠. 나도 왕이 될 쌍이요 그러면서 막 치고받고 하는 과정들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얼마나 잘 버티고 얼마나 변화가 나올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기준으로는 저항대로는 그렇게 나와 있는 상황들이고 이것까지 벗어난다. 그러면 진짜 그다음부터는 한 17만 원 이 정도까지 가면서 이제 역순에 하락했던 역순으로 계단식으로 다시 저항대를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오겠죠. 그럴 때 어떤 변화가 나오겠느냐? 정말 좀 살려주세요. 이런 모습들로 어떤 변화가 나오겠느냐? 물론 에코프로만 본다고 하지 말고 또 그래도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포스코홀딩스도 괜찮은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겠지만 당연히 관심 있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연결시켜서 포스코 인터 같은 경우도 리튬 쪽의 사업들을 확장시킨다 그러면 일단 변화가 들어오는데 포스코홀딩스는 그나마 이게 지금 한때는 이제 철강 중심으로 갔던 부분들을 바꾸려고 해서 재생에너지 쪽으로 바꾸는 과정 쪽에서 그 중에 우리 2차전지를 중요한 앞으로의 성장 동력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보게 되면 일단 철강의 아직까지는 업황들이 좀 영향권에 들어오겠죠. 이걸 잘 얼마나 벗어나서 다음 2차전지 쪽으로 넘어가는 과정들을 얼만큼 잘 보는 2차전지에 관련된 이제 리튬부터 나머지 사업들 양극재 사업까지도 다 이어가는 또 앞에 주축이 포스코 퓨처임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과정들까지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이거는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러니까 요거부터 돌아서야 됩니다. 그래야 지금 당장 돈 버는 거 이상 없고 그 다음에 재생에너지 성과 어떻게 나오는지 그걸 보여야 될 거죠. 그렇게 되면은 지금 최근에 보여줬던 포스코 홀딩스만 본다고 하더라도 가장 관심이 많은 것 같아서 보시게 되면 33만 원대 저항 들어오고 있고 다음 그러니까 또 역순입니다. 장기상으로 역순 33만 원대 그리고 또 40만 원대 요 정도 들어오겠죠. 40에서 그러니까 업황만 돌아오기 시작하게 되면 41만 원대 그냥 철강 업황만 조금 상황이 나아져서 이건 이제 결국은 중국의 구조조정입니다. 중국의 구조조정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되고 그럼 중국의 상황들이 좀 나아져야겠죠. 근데 지금 최근에 나오는 PMI 제조업 지표 보게 되면 엉망이에요. 죄송하지만 다시 50대로 또 내려갔습니다. 좀 분위기가 괜찮은 줄 알았더니 중국도 그래서 왜 미국하고 다시 한번 손을 잡느냐면 여기서 계속 장기로 갔다간 자기네 기반 산업들도 엉망으로 돼버려요. 그걸 보여주는 게 PMI 지수고 다시 우리는 괜찮아. 미국하고 맞짱 뜨자! 라고 하면서 약간 관세 우리 그냥 공격적으로 나가도 우리도 할 수 있어 라고 보여준다고 하더라도 히토류 제한하고 막 그렇게 되는 과정 쪽에서도 만약에 그러면 히토류 관련된 산업들은 중국 정부의 입장 쪽에서 나가지 마, 보내지 마 하게 되면 이건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미국 쪽들은 다 같이 이거 중국에서
좀 수입 못하다 보니까 큰일 났다. 이쪽의 산업이 올라간다. 그러면 중국은 어차피 우리가 독점적으로 하던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그쪽을 키워주는 꼴밖에 안 됩니다. 반대로 보게 되면 이게 규제의 역설이잖아요. 미국도 중국에 대해서 AI 관련된 칩들 하지 마라고 하게 되면 중국은 어쩔 수 없다. 우리끼리 뭔가를 해야지 뚝딱뚝딱 하면서 기술의 개발은 그런 규제를 통해서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결국에는 국가적 갈등이 결국에는 다 이런 식으로 자원 낭비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럼 이게 효율적으로 가장 싸게 그리고 또 가성비 높게 생산할 쪽의 방법들이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우리 진영은 우리대로 하게 되면 그것도 또 자원 낭비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범인류적인 차원에서는 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2000년대에다가 인류를 찾고 있네요. 예. 그래서 그렇게 되게 되면은 이게 마무리되면서 이제 적어도 철강 가격들이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변화가 들어와야 이게 핵심일 것 같은데 그러고 나서 2000년대를 볼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은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지금 4만 원대 이제 저항이 들어오고요. 그다음부터 40만 원대. 여기가 34에서 40 정도까지는 철강 업황만 돌아와도 들어올 것 같긴 해요. 그 다음부터는 2000년대가 성과가 다야 그 다음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들을 보셔야겠죠. 그래서 아직까지 그래도 그동안에 저희가 좋아했던 한때 애정했던 이제는 증밖에 안 남았습니다. 예, 증오의 대상이 됐지만 그래도 어떡합니까? 물려있다 보니까 계속 체크해야겠죠. 그런 쪽의 종목들이 앞으로 어떻게 봐야가는지는 좀 보셔야 되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변화들은 어디서 나오느냐? 약간 리튬 쪽에서 변화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요게 이제 가장 얘기가 많이 됐었어요. 세계 1위 중국의 리튬 회사 쪽에서 간펑 리튬이죠. 수요가 급증할 것 같다. 그래서 가격도 올라갈 것 같다라고 내년에 수요가 40% 급증할 거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때부터 분위기가 쫙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또 CATL 쪽에서 광산도 이제 다시 이제 돌아설 걸로 너무 계속 좀 그러니까 탄산리튬 그리고 중국에서 리튬 가격들이 하락하다 보니까 거기서 일단 광산도 막아놨던 거를 이제 다시 돌리기 시작하겠다. 가격이 돌아오게 되면 돌리겠죠. 이런 쪽에서 봤을 때 요런 얘기들. 어차피 지금 전기차 관련된 시장은 중국이 그래도 시장에서 주도를 어쩔 수 없지만 불편하지만 사실입니다. 그렇게 바뀌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변화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회장께서 얘기하는 거는 지금 내년에 배터리 수요가 전년 대비해서 30-40% 늘어날 거고 그러면 탄산 선물 가격은 지난 6월달 이후에 최고치고 내년 같은 경우는 거의 20만 유안까지 갈 수 있겠다. 거의 2배 올라갑니다. 이런 쪽까지 갈 수 있겠다. 왜냐면 수요가 많아서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수요가 뭐가 많겠느냐 라고 하는데 일단은 얘기가 나오는 게 공급 불안입니다. 공급 불안이 가격 상승을 분축했다라고 있고 거기다가 앞으로 전기차 쪽이 아니라 이건 아직 안 나오는데 에너지 저장 장치 이게 결국 뭡니까? ESS죠. 얘기하고 있는 게 중국도 ESS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쪽에 급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는 아직은 아닐 거고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변화가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변화가 들어간다고 봐야겠죠.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들 또 종합해 보게 되면 다 이제 중국 회사들 얘기예요. 지금 나오는 얘기들 보게 되면 중신증권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리튬 가격의 상단의 전반을 12만 톤으로 상향을 했습니다. 거의 비슷한 얘기죠. 잠깐만 이거 아까 우리 보던 얘기랑 똑같네 라고 하면서 나오는 얘기죠. 그래서 쪽에서 지금 해외 리튬 광산 생산량이 보합으로 나와 있고 수요는 더 늘어난다. 한쪽에서 4분기에도 이번에 낙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고 여기서 핵심이 뭐죠? ESS 배터리 수요의 강세 이렇게 나오고 있고 리튬은 재고가 감소가 되면서 공급 얘기가 많이 합니다. 공급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호주도 있고 호주 쪽에 광산도 있고 호주 환경 문제 때문에 제대로 못 나가죠. 칠레는 정치적인 얘기 때문에 속도가 프로젝트가 제대로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 나오기 시작하면서 공급은 글로벌적으로 중국도 마찬가지고 그런 쪽에서 제대로 공급이 잘 안 된 상황 쪽에서 거기서 ESS 중심으로 수요가 확 커지다 보니까 이게 수요를 끌어올려서 변화가 나온다. 그러면 2000년대 쪽에서는 이번에 뭘 봐야겠느냐? ESS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걸 잘하는 회사가 이번에도 사이클적으로 변화가 나올 수 있겠고 그게 핵심이다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지금 중국조차도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하나 지금 중국의 국제금융공사라고 하네요. CICC에서 얘기하는 거는 배터리 상승 주기가 새롭게 시작됐다. 리튬이온 배터리 상승세가 다시 시작됐다라고 하면서 거기도 에너지 저장이 핵심 똑같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ESS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 쪽에서 변화가 나오고 있다는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대한 전망을 되게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쪽들이 나오고 있죠. 게다가 고체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죠. 이게 지금
산업의 전환점을 열어줄 것이다 라고 보면서 전고체 배터리를 열심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CATL에서 많이 성과를 냈다라고 그들은 주장하는데 내년 가보게 되면 변화가 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양산 속도나 흐름들이 나와서 이걸 가지고 물론 이제 도요타도 했다, 중국이 주도다, 뭐 여러 가지 말이 많지만은 이제 내년 한 하반기 가게 되면 거의 윤곽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도 삼성 SDI가 축이 돼서 또 얘기는 이것저것 나오고 있는데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나 뭐 얘기는 나오고 있는데 이게 단순히 테마일지 아니면 진짜 근데 일단 지금 분위기 쪽에선 중국이 일단 주도로 자리 잡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쪽에서 얼만큼 양산할 수 있느냐를 가지고 시장이 많이 또 바라볼 거기 때문에 근데 반대로 중국이 하는 거 오케이. 근데 그러면 그 기술 가지고 중국에선 쓴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밖으로 못 나오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미중 간의 갈등이 이런 거에 우리의 또 수혜로 밖에 볼 수가 없겠죠. 그러면 중국이 성공했어. 그럼 우리도 열심히 박차를 가해서 뒤늦었지만 기술 개발을 해서 양산화 시키게 되면 미국에서 우리가 또 먹을 거야. 그러면 그때는 또 다른 얘기가 되겠죠. 그럼 그때는 삼성 SDI가 또 주축이 가져가는지 그걸 또 시간적으로 좀 봐야 되겠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금은 일단 가장 핵심은 투자 전략에서도 많이 그들이 얘기하는 거지만 에너지 저장 수요가 기대를 뛰어넘는다.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뭐 재료나 뭐 배터리 팬 부품 이런 건 저희가 좀 이렇게 관심이 없죠. 고체 배터리, 나트륨 배터리 이것도 새로운 배터리 기술에서 관심은 가져야 된다 얘기를 하는 거고 그다음 충전소 건설이나 다른 쪽들로 얘기 나오는데 이거는 우리랑 관련이 없겠죠. 그래서 일단 관심 있는 거는 저희는 ESS 이게 핵심인 거고 거기다가 전고체 나트륨 배터리가 어떻게 변하는지 요까지 한번 보자라고 보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증권사 리포트 또 최근에 나온 것들 한번 잠깐 볼까요? 예, 좀 신형에서 나온 건데 일단 지금 이쪽도 서두부터 얘기 나오네요. ESS 시장에 대한 수혜 기대가 배터리 섹터 전반에서 반영돼서 지금 일단 70% 상승했다. 예, 물론 앞으로 이렇게 기대 실적에 대한 분위기죠.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쪽에 대해서 피크아웃은 당분간 제한될 것이다. 왜냐면 이게 AI 데이터 센터에서 ESS가 도입까지 증가된대요. 저희가 ESS를 많이 봤던 게 일단 이제 태양광 쪽에 대해서 밤에는 태양광이 작동을 못하다 보니까 전기를 지파해서 저장하는 장치 그것 쪽으로 많이 보고 이게 어디서 유명했냐면 테슬라의 메가팩, 메가월 이쪽에서 나오기 시작하면서 거기서 이렇게 쓰이는구나. 근데 이거는 거의 다 한 70%는 중국이 담당을 했었습니다. 근데 중국이 담당하는데 미국과의 관계 때문에 관세 막 맞다보고 보조금도 많이 없어지는 가운데 관세를 팍 맞다보게 되면 가격이 팍 튀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걸 쓰겠느냐? 노.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는 바로 LG에너지 솔루션에 손을 내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테슬라 향도 그렇고 ESS 쪽으로 이제 AI 데이터 센터가 들어온다. 그러면 2차전지도 지금 시장에서 관심이 높은 게 그죠? 이게 과연 AI 시대에 우리 산업이 맞는 거냐라고 하게 되면 2차전지는 맞습니다. 지금 데이터 센터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거기도 도입이 증가되면서 거기 들어가는 저장장치 해놓고 그 다음에 비상 전력도 거기서 저장된 걸로 쓰기 시작한다. 그러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호재라고 봐야겠죠.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 요즘 또 로봇 얘기 열심히 많이 나오고 있죠. 예, 그래서 두 번째로는 로봇 같은 경우도 로봇이 뭘로 움직입니까? 전기로 움직이죠. 다 보통 등 쪽에 달려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족 보행 로봇 같은 경우는 배 아니면 등인데 등은 요즘에 또 위에 뭘 장착하다 보니까 배에 많이 달려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로봇 확대되게 되면 이것도 뭘로 갑니까? 2000지로 가겠죠. 근데 똑같은 논리로 중국은 중국이 알아서 한다고 하더라도 미국은 다 어디를 바라보고 있을까요? 예, 그렇게 바라보고 있겠죠. 로봇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들 봐야 될 것 같고 세 번째는 FSD 요거 이제 테슬라 거죠. 한국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FSD가 돌아갑니다. 주말이나 최근에 본 영상 몇 개 보니까 이섭에서도 나온 영상 보니까 사람은 이제 아직까지 감독형이에요. 슈퍼바이즈드입니다. 그러니까 앉아 있어야 됩니다. 앉아 있는데 살짝 졸아도 되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가는 거 보니까 사람이 물론 이제 그 실선 갈 때 그 점선일 때 실선으로 있다가 점선일 때 넘어가려는데 실선일 때 막 넘어가려고 하고 그런 약간 아직까지는 데이터가 학습이 덜 된 부분들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거의 이제는 손 놓고 타도 되겠는데? 라고 생각이 들다 보니까 이렇게 저처럼 운전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이거 상용화돼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집에 전기차 충전이 이게 좀 노후된 아파트다 보니까 재건축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좀 걱정해서 그렇지.
좀 심각하게 끌리고 있습니다. FSD 돌아가는 거 보고 테슬라 살 때가 왔구나 생각이 들게 되면 이렇게 저 같은 사람들을 자극해서 전기차 수요가 돌아가기 시작한다. 그럼 뭘까요? 이 천지도 반응할 때가 들어왔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이런 관점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아직 그래도 전기차는 아직은 아니다 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ESS 쪽으로는 연평균 2030년까지 18% 성장한다. 두 자릿수 성장은 CAGR로 연평균 성장률이 두 자릿수는 항상 볼 필요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아마 빅테크향 수준 모멘텀도 이어질 것이다 라고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봐야 될 것 같고 배터리는 아직은 아니다. 하지만 테슬라가 보여주는 길이 로보택시가 확인돼서 또 변화가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거는 또 바뀔 수 있겠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되면은 ESS 쪽의 수혜는 어디로 가느냐? 일단 배터리 셀, LFP 양극재 중심으로 형성될 것이다. 동의합니다. 동의하다 보니까 이런 쪽으로 움직이게 되면은 일단 ESS 쪽에서 수혜를 받는 쪽으로 한정돼서 봐야겠죠. 그러면 셀의 가장 큰 강자 일단 LG에너지 솔루션이죠. 이쪽들이 여전히 지금 그러니까 삼성 SDI도 있고 SK온도 있지만 가장 먼저 라인 전환에 성공해서 그리고 이쪽 하반기부터 쭉 나가서 지금 성과를 내고 있다 보니까 더 이상 실적에 대한 하향 곡선은 좀 없을 것 같아요. LG에너지 솔루션 기준으로도 ESS가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삼성 SDI는 ESS 너무 무시했다. 내년 하반기라고 그랬죠. 하반기 때는 양산 충분히 들어갈 것이다 라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거. SK온은 아직까지 계획이 자세히 없습니다. 근데 좀 이쪽도 거의 비슷하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삼성 SDI랑. 이렇게 되면 북미 쪽에 대응하는 지금 ESS 쪽들은 이것도 그들이 했던 거예요. 중국이 했던 건데 중국이 못 들어오다 보니까 LFP향 쪽과 관련된 밸류체인 쪽에 ESS는 꼭 챙겨보는 게 맞겠다. 이런 기조로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거기가 핵심이다 라고 하게 되면 똑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까 보셨던 것처럼 LG에너지 솔루션이 가장 일단 먼저 챙겨봐야 될 종목인 것 같은데 올라가다가 빠지고 조금 좀 후각받다가 다시 내려오고 승질이 나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완전히 빠진 상황은 아닙니다. 지금 조정의 거의 마무리 아니면 추가로 밀리게 되면 가격 메리트가 큰 자리 그런 쪽으로 봐야겠죠. 그래서 이 정도라고 하게 되면 이제 거의 좀 됐을 텐데 라고 이제 보는 자리 이런 쪽에서 어느 정도 좀 지지권이 마련되는지를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쪽에서 또 하나 LNF 얘기가 나왔었죠. 이것도 양극재 쪽에서 그래도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그렇지만 변동이 무지 큽니다. 이런 거는 딱 보다가 쫓아가지 마시고요. 한번 가다가 밀릴 때 이렇게 툭 가다가 밀릴 때 그러면 중요한 지지권들 들어온다. 요거 참 좋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오는 지지권에서 탁 들어온다. 살짜리죠. 이 정도. 근데 여기서 많이 손절 나오더라고요. 그런 거는 손절이 아니라 받아야 되는데 거래도 없이 그 정도까지 훅 밀렸다. 그냥 저희가 2000년대 하도 많이 놀래고 당해서 이것도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니야? 그랬지만 수급적인 것 빼면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가 저점을 해서 바로 돌아옵니다. 이렇게 나오고 지금 또 따라가느냐? 애매해요. 다시 한번 뭐 눌림목이나 좀 지지 나오게 되면 이거 단기 저항권이 또 위에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들어갈 때 그때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은 13만원대 들어가게 되면 또 저항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저항을 팍 돌파할지는 아직은 모르겠지만 그런 쪽에서 또 지지권 들어온다. 또 들어가면 되겠죠. 그런 관점으로 보게 되면 이런 쪽들 또 관심 있게 여전히 노려봐야 될 것 같고 LNF도 한번 월봉으로 볼까요? 많이 빠졌어요. 똑같습니다. 거의 2000년대 쪽들이. 지금 저항은 요 정도 13만원대 요게 보였던 저항이죠. 이거를 얼만큼 안착하느냐에 따라서 좀 바뀌고 있는 상황들인데 이거 끝났다 그러면은 다음 여기죠. 17만원대 여기까지는 지금 매물이 그렇게 13만원대 안착하게 되면은 요 정도쯤 안착하게 되면 지금 매물이 그게 크게 없는 상황들입니다. 여기 그러면 요 정도 라인쯤까지 가서 17만원대 정도 올라가죠. 마음은 올라가 있어요. 벌써요. 예. 17만원대 정도까지는 벌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한번 훅 들어갈 수 있다. 안쪽에서 다음 매수가. 최근에 나오는 거래량들 생각보다 나쁘지 않습니다. 과거에 보셨던 거래 대금이 아니라 거래량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저가다 보니까 거래량 충분히 더 나오는 모습들이 더 인상적이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7만원대 정도까지는 가도 되지 않느냐 쪽에서 변화가 나올 모습들 한 번 더 체크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또 나눔 웹백 포퓨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도 거의 유사합니다. 유사한 모습들로 가고 있는데 조정이 마무리되느냐 여기까지 터치를 하고 확실하게 지지를 딱 받고 터졌으면 모르겠는데 그래도 조정 기간 조정 가격 조정들이 거의 마무리가 되면서 일단 21만 5천원대 흐름들을 저항을 돌파하느냐가 단기적으로는 중요할 것 같고요. 또 월봉상으로 볼까요? 저항이 여기입니다. 23만원대가 저항입니다. 지금 다 지난번에 급하게 하락했었을 때 그때 만들었던 마디 자리를 아직까지는 저항을 좀 돌파를 못하고 있는 상황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이쪽도 23만원대 저항 요게 돌파를 하게 되면
그 다음은 조금 좀 가볍겠죠. 근데 이럴 때 마찬가지로 증자를 한번 했어요. 대규모 증자를 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조금 무거울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다음 저항대가 가게 되면 요 정도 한 30만 원대 근처까지는 한번 시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가격 아마 탄력은 LNF가 조금 더 셀 것 같긴 해요. 근데 좀 무거울 것 같긴 하지만 거기서 진행된 거 보고 변화가 들어온다. 그러면 훨씬 더 기대한 요인들이 좀 높지 않을까 한쪽으로 보시면서 그렇게 흐름들을 맞춰가는 쪽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게 되면 2000지 바닥은 찍었습니다. 바닥은 찍고 돌아갈 준비를 합니다. 근데 돌아가는 게 어디가 돌아가느냐? 예, 다 보신 것처럼 ESS 쪽이 핵심이다 그러면 거기 관련된 밸류체인 쪽으로 핵심을 두고 보시는 게 더 좋겠다라는 쪽에서 거기를 더 챙겨가고 보시는 게 가장 좋은 전략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서 마치고 2000지 할 때마다 제가 가슴이 저도 많이 좀 답답하고 무거워요. 예, 여러분들께서 많이 속상해하고 또 많이 다치신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진짜 많이 응원을 드리고 싶은데, 근데 그렇다고 마음은 응원이고 마음은 좀 제발 좀 가라라고 하지만 순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광기를 보여준 다음에 흐름이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쉽게는 못 돌아갈 건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사이클들이 ESS와 같이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거 먼저 챙겨보고 그 다음에 안 올라간다고는 순차적인 변화를 좀 기대를 하셔야겠죠. 그게 가장 먼저다라고 하게 되면 네, 응원 많이 드리겠습니다. 제발 이제 확산이 나와서 네, 코스닥 중소형주가 강할 때 같이 좀 변화가 나오기를 꼭꼭 기도하면서 예, 오늘 준비한 내용들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